이른 아침부터 우리 슈나는 뭔가 전해줄 게 있는지 다급하게 리무르를 찾아다니는데요. 아쉽게도 정작 리무르는 방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시각 리무르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직접 일궈낸 이 거대한 템페스트를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솔직히 이 정도 규모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템페스트의 개국제도 아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고요. 처음엔 그저 볼품없는 작은 고블린 마을이었는데 모두가 땀 흘려 노력해준 덕분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거죠. 리무르는 국가 발전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속도라면 인간과 마무리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도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늘 곁에서 완벽하게 서포트해주는 체내의 든든한 파트너 덕분이라며 감사도 잊지 않죠. 게다가 템페스트 주민들의 맹주님 사랑은 유별나서 동네를 걷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아주 애정 듬뿍 담긴 인사가 쏟아집니다. 건설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고블린 형님들은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일 중이었는데요. 리무르가 이런 기특한 녀석들을 위해 든든한 간식도 챙겨왔네요. 특히 고블린 청년은 마국 연방과 다른 국가들을 이어줄 거대한 기차역이 바로 이곳에 세워진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들떠 있었습니다. 다들 이 역대급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죠. 머지않아 템페스트는 물론이고 수많은 이웃 국가들이 마도 열차 시스템으로 하나로 연결될 테니까요. 그리고 충성심 넘치는 리무르의 부하들은 하루빨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한 마왕 리무르님의 쩌는 위엄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한편 미궁 쪽에선 끝없는 리모델링이 한창이었는데요. 가비루 일행이 쓰던 연구시설은 동굴 밖으로 싹 다 옮겨버리고 그 빈자리를 아주 매력적인 누님들이 운영하는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개조해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 법.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모험가들이 미궁에 마물 숫자는 징그럽게 많은데 레어템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징징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난이도는 토 나올 정도로 극악이라고 말이죠. 마침 그때 베니마루가 다가왔는데요. 진상을 부리던 녀석을 보고는 아주 살벌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그 결과 겁을 단단히 집어먹은 녀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리무르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좀 쓰였는지 장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하죠. 같은 시각 히나타는 아이들에게 정령 마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임시교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녀가 질문을 던지자 어디선가 갑자기 리무르가 뜬금없이 나타나 자기가 대답하겠다며 냅다 손을 번쩍 듭니다. 당연히 빡친 히나타는 수업에 방해되니까 당장 밖으로 꺼지라고 소리치며 다시 수업을 이어가죠. 그래도 리무르는 바쁜 시간을 내어 와준 그녀에게 무척 고마워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정령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 자리에 아주 딱 맞았거든요. 게다가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유우키가 모든 일의 흑막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아이들을 녀석의 왕국에 계속 맡겨두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집안에서는 슈나가 리무르를 찾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디아블로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맙니다. 동료인 시온의 기가 막힌 차 끓이는 솜씨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건 뭐 차를 끓이는 게 아니라 거의 맹독을 제조하는 수준이었으니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마침 베니마루가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묻자 디아블로는 방금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며 비꼬는데요. 하지만 시온이 재빨리 입을 틀어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려 슈나가 리무르를 찾고 있다는 소식만 전하게 됩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터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슈나가 새로 만든 케이크를 리무르에게 시식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것뿐이었죠. 장면이 바뀌어 유우키 쪽 상황입니다. 녀석은 지금 일당들과 함께 자신들이 마왕 리무르의 위심을 사게 된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웬만하면 리무르와 적으로 돌아서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지만 치료의 노사 사건에 개입하고 히나타를 이용해 먹은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유우키 본인은 남은 증거가 없으니 아직 꼬리를 밟히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모든 계획은 다무라다를 통해서만 철저하게 실행했으니까요. 하지만 리무르와 시즈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다 동방의 상인들과 결탁했다는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리무르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다시 말해 모든 게 너무나도 분명해졌죠. 부하들은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묻지만 유우키는 상황이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리무르가 당장은 서로 맞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쪽에서도 던전 운영 협력 제안을 길드에 보내왔고 리무르가 지금 원하는 건 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니까요. 던전의 새로운 상금 제도를 말이죠. 아무리 봐도 함정 같긴 하지만 그래도 유우키는 이게 철저히 이익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정 말이죠. 일단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로 하는데 그럼에도 이 녀석은 야망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네요. 서방 세계의 패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말이죠. 한편
리무르는 신제품 케이크를 맛본 뒤 몇 명을 더 불러서 같이 먹기로 합니다. 베르도라와 라미리스는 슈나의 신작 케이크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죠. 원래 이 회의는 던전 테스트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00일 뒤에나 진행해야 했지만 불만 섞인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진지하게 재논의를 해야만 했죠. 보고를 들은 리무르는 단호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였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으니 길을 잃고 몬스터에게 털리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욕심만 앞서다 보니 고작 F랭크 몬스터한테도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느 모험가가 여길 다시 찾아오려고 하겠어요. 한마디로 시스템을 갈아엎어서 던전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마사유키가 던전 공략을 위한 훈련 과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마침 자기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 한몫 제대로 거들고 싶었던 거죠. 리무르도 솔깃해서 바로 승인해버립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뉴비들을 위한 튜토리얼을 게임처럼 던전에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게다가 층마다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식음료 코너까지 마련하면 훨씬 완벽해지겠죠. 이 녀석은 마무리 쓰러지면 아이템을 드롭하는 시스템까지 추가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런 건 우리 라미리스가 식은 죽 먹기로 해낼 수 있어서 바로 콜을 외쳤습니다. 리무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이 친구에게 찐으로 고마워해야 했죠. 둘 다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유키를 여기로 불러서 감독하게 한 건 정말 신이 한 수였습니다. 리무르 사장님한테 폭풍 칭찬을 받는 이 청년을 보더니 베르도라도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내친 김에 자기가 바로 그 폭풍룡이라고 떡하니 소개까지 해버립니다. 미궁 100층을 지키는 최종 보스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이죠. 게다가 라미리스는 저 미궁을 직접 만든 장본인이자 8대 마왕 중 한 명인 금발의 요정 마왕이잖아요. 그 엄청난 스펙을 듣고 마사유키는 완전 시겁해서 멘탈이 나가버리는데요. 라미리스는 이 녀석이 꽤 마음에 든다면서 제자로 걷어줄 수도 있다고 하죠. 이런 미궁의 비즈니스적인 개선 방안들과 함께 마사유키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바로 층별 돌파 상금 제도를 만들자는 거였죠. 이 소식은 아주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동네방네 쫙 퍼져나갔는데요. 미궁의 50층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매달 연금처럼 쏠쏠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게 무려 성금화 한 잎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각 층의 보스를 쓰러뜨려도 주는 다양한 보상들이 빵빵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대박인 건 최종층을 클리어한 사람에게 성금화 100립을 준다는 거였는데요. 이건 진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어마어마한 큰돈이거든요. 덕분에 리무르는 엄청나게 많은 모험가들을 미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죠. 이때 마사유키가 판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아니냐고 쫄아서 묻는데요. 하지만 우리 리무르는 상금이 클수록 돌아오는 수익도 훨씬 짭짤할 거라고 쿨하게 계산한 거죠. 분명히 돈 냄새를 맡은 귀족들이나 스폰서들이 모험가들을 고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 들게 뻔하거든요. 게다가 100층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최종 보스가 다름 아닌 폭풍룡인데 대체 무슨 수로 깨겠어요. 절대 못 깨죠. 여기서 어그로를 더 끌기 위해 리무르는 마사유키의 모험가 파티에게 미궁을 널리 알릴 공식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두 사람은 아주 흑막처럼 음흉하게 낄낄대는데요. 이제 곧 돈다발이 주머니로 싹 다 굴러들어올 생각에 아주 신이 난 거죠. 게다가 미궁이 이렇게 바글바글해지기 시작하면서 접대부가 있는 술집 매상도 꽤 쏠쏠하게 올랐거든요. 이때 시오는 빤히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끓인 차를 마신 리무르의 반응을 살피는 거였죠. 평소랑 향이 좀 달라서 리무르가 먼저 입을 열어 물어보자 시오는 입맛에 안 맞는 줄 알고 당장 바꿔오겠다고 당황합니다. 이때 디아블로가 자기가 먼저 도끼미를 다 해봤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거드는데요. 하지만 리무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꽤 맛있다는 거였고 그 칭찬에 시오는 너무 기뻐서 당장 더 끓여오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잠시 후 리무르는 디아블로에게 아직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팔무스를 점령하는 큰 공을 세웠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태도가 리무르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디아블로는 어쩔 수 없이 자잘한 잡무들은 부하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적국을 처리하는 일 같은 건 알아서 하게 둔 뒤 자신은 오로지 리무르님을 모시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고 청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직접 지인 몇 명을 스카우트해서 주군의 부하로 데려와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죠. 동시에 그들이 쓸 육체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리무르도 흔쾌히 동의하며 조심해서 일찍 다녀오라고 쿨하게 당부하는데요. 주군과 잠시나마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디아블로는 살짝 우울해졌지만 일만 끝나면 계속 곁에 찰싹 붙어있을 수 있으니 금세 기운을 차립니다. 그 후 리무르는 곧바로 소호웨이와 연락해 공작 쪽 상황을 물어보는데요. 소호웨이는 아직 이렇다 할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보고하며 당분간은 계속 감시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죠. 같은 시각
로조 가문이 할아버지와 손녀는 템페스트를 겨냥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물들의 나라가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곁에 천재 손녀가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태도인데요. 이 늙은이는 과거 영웅 출신이자 로조 가문이 시조였습니다. 마리아벨은 연신 칭찬을 받으며 가문이 진정한 희망으로 칭송받고 있었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존재는 오직 로조 일족뿐이며 마왕이든 그 누구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미궁 30층에서는 마사유키 파티가 맹주가 내린 시련을 돌파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는데요. 파티원 한 명이 쏟아지는 마물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동안 나머지 3명의 팀원이 앞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하죠. 금발머리 청년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운이 억수로 좋았습니다. 본인은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동료들이 알아서 완벽한 양동 작전을 펼친 덕분에 4마리의 몬스터들을 단숨에 궁지로 몰아넣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두 사람은 이 모든 게 마사유키의 큰 그림이라고 단단히 착각해버립니다. 파티 위 마법사 소녀가 땅속에서 거대한 팔을 소환해 몬스터들을 꽁꽁 묶어버리자 곧바로 파티에서 가장 덩치가 큰 떡대 형님이 돌진해서 분노의 연속 펀치를 날려버렸죠. 남은 녀석들도 다른 동료의 강력한 바람 마법에 맞고 아주 너덜너덜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몬스터 한 마리가 포위망을 뚫고 마법사 소녀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본 마사유키가 위험을 무릅쓰고 멋지게 뛰어들었지만 하필 돌부리에 걸려 성대하게 자빠지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 충격으로 들고 있던 칼까지 반토막이 나버리죠. 그런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튕겨져 나간 그 부러진 칼날이 몬스터의 미간에 정확히 꽂히면서 한 방에 즉사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 기적같은 광경을 본 3명의 동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마사유키가 그냥 운발로 막타를 주워 먹었다는 걸 그들이 알 리가 없었죠. 그렇게 마사유키 일행이 미궁 30층을 돌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길거리의 수많은 상인들은 발빠르게 이 용사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해서 굿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용담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진짜 전설급으로 부풀려졌는데요. 용사가 보스를 단숨에 썰어버리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검을 부러뜨렸다는 등 온갖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죠. 동네 꼬마들은 신이 나서 용사 코스프레를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모험가, 파티들도 미궁의 층들을 끊임없이 공략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리무르는 미궁 운영이 대박난 것에 대해 친구에게 폭풍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라미리스와 베루도라도 덩달아 신이 났죠. 게다가 이전에 마사유키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이 하나같이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모험가들을 위해 각 층마다 만들어둔 세이프 존, 즉 휴게 구역이었습니다. 이용료가 무려 은하 3잎이라서 언뜻 들으면 엄청 비싼 바가지 같지만 수많은 모험가들이 이 숙소에 머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궁 속에서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몬스터 걱정 없이 꿀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으니까요. 미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미궁을 공략하는 모험가들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불만 가질 게 하나도 없었죠. 이때 마사유키가 리무르에게 묻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6인조 모험가 파티에 대해 알고 있냐고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단 3일 만에 미궁을 뚫고 20층까지 돌파해버린 엄청난 실력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실력파 파티가 등장해주니 미궁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아주 쭉쭉 오르고 있었고요. 필요한 유지비를 다 떼고 나서도 엄청난 수익이 남을 정도였죠.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라미리스의 두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거립니다. 리무르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며 라미리스와 베르도라에게 각각 금화 한 주머니씩을 쥐어줍니다.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리무르만의 쿨한 마인드였죠. 이걸 받은 폭풍용 베르도라 역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축제 때 철판구이를 팔아본 경험 덕분에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라미리스는 너무 신난 나머지 리무르에게 달려들어 기쁨의 냥냥 펀치를 마구 날려댑니다. 한편 묘르마일은 이 미궁 사업이 대박난 건 전부 두 분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죠. 미궁의 어마어마한 성공 소문은 쫙 퍼져서 이제는 서방 국가의 상인들까지 앞다투어 거래를 트고 싶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자 리무르는 아주 흡족해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마국 연방으로 끌어모으겠다는 작전이 딱 맞아떨어진 거니까요. 리무르는 재무부 장관직에 완벽하게 적응한 묘르마일의 능력을 폭풍 칭찬하고 묘르마일은 또 이게 다 리무르님의 위대한 영도력 덕분이라며 아부를 떱니다. 그러고는 둘이서 쿵짝이 맞아 악덕 상인들 특유의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죠. 한편 현재 미궁의 가장 밑바닥층은 엄청나게 거대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베르도라가 머무는 메인홀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시설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리무르는 라미리스에게 부탁해 자신만의 은밀한 개인 방까지 만들어서 마음껏 연구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세팅해 두었죠. 이곳은 적의 습격이나 기밀 유출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안전지대죠. 덕분에 리무르는 디아블로와 제니가 부탁했던 육체를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연구에 푹 빠져있던 중
밖에서 슈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고 보니 리무르가 며칠 동안이나 외부와 연락을 싹 끊고 틀어박혀 있었던 탓에 다들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쩍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슈나와 시온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핑크빛 머릿결의 슈나는 주군을 위해 직접 구운 수제 케이크를 건네주었죠. 이에 리무르는 앞으로 매일 꼬박꼬박 얼굴을 비추겠다고 약속하며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아, 참. 슈나가 멸마일의 전원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나중에 리무르가 직접 가서 상황을 물어보니 세상에 그 골칫거리 6인조 파티가 마사유키의 뒤를 이어 벌써 30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녀석들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 던전을 깨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인해전술, 즉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꼼수를 쓰고 있었죠. 인원수가 그야말로 끝이 없었는데 한 명이 쓰러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쏙쏙 채우는 식이었거든요. 라미리스의 말에 따르면 이 녀석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보스방 바로 앞에다가 아이템을 써서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둔 다음 귀환의 호각을 불어서 일단 던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고선 원래 파티원 한 명당 새로운 멤버 9명씩을 꽉꽉 채워 새로운 파티를 꾸린 뒤에 다시 세이브 포인트로 텔레포트해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니 참여 인원이 순식간에 수백 명 단위로 뻥튀기 된 겁니다. 그러니 30층 보스가 아무리 맷집이 좋고 강력하다 한들 결국 이 어마무시한 쪽수에 밀려버릴 수밖에요. 멸마일이 뒷조사를 해보니 이 녀석들의 정제는 잉그라시아 왕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보트라는 악명 높은 용병단이었습니다. 베르도라의 날카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간 40층 보스조차도 조만간 이 녀석들에게 뚫려버리게 뻔했습니다. 심지어 고조와 그 부하들조차도 50층에서 이런 무식한 물량 공세 앞에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60층부터 그 아래로는 아직 보스 몬스터를 단 한 마리도 배치해두지 않았거든요. 원래 라미리스가 개국제 기간 동안 선기사단에게 이곳을 훈련장으로 빌려주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이죠. 리무르가 몰래 숨어서 연구를 하는 동안 히나타 일행은 미궁 50층을 돌파해버립니다. 내친 김에 70층까지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죠. 이때 리무르의 부하들이 슬쩍 도발을 시전하는데요. 히나타라도 다음 층에서는 쩔쩔매 거라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제대로 열받은 히나타 누님 그대로 90층까지 논스톱으로 뚫어버립니다. 당시 미궁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서 이 폭주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95층에서 하룻밤 푹 쉬고 난 뒤에는 히나타가 아주 가볍게 드래곤들까지 청소해버립니다. 밀림이 잡아왔던 녀석들인데 말이죠. 결국 히나타는 베르도라가 있는 대망의 100층까지 도달합니다. 이걸 본 폭풍용 베르도라도 신나서 전력으로 맞서는데요. 그는 히나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초반에 그녀는 실력을 탐색하려고 적당히 간을 봤는데요. 전술의 빈틈은 좀 있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을 펼쳤죠. 마지막 필살기에 이르러서는 베르도라도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비록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꽤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마치 300년 전 자신을 봉인했던 용사가 떠오를 정도로요.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그 옛날 용사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빈틈조차 없었다는 거겠죠. 용친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리무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아저씨가 예전에 입부터 털다가 처참하게 털린 전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일행 모두가 이렇다 할 대책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60층 보스 문제로 말이죠. 게다가 묘르마일의 보고에 따르면 히나타가 100층까지 도달한 것에 대해 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리무르는 아주 골치가 아파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문제는 이 슬라임 녀석이 묘르마일한테 직접 가서 말하라고 떠넘겼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 무서운 누님 마주치기가 쫄렸던 거죠. 그 후 우리 회장님은 상황을 살피러 사람들을 데리고 60층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령왕 아달만이 층을 책임질 적임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그는 지난번 선기사들에게 패배한 것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자청합니다. 하지만 리무르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죠. 이건 온전히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데드가 선기사를 상대로 싸우는데 애초에 이길 확률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그 녀석 신성 마법도 아예 못쓰게 됐거든요. 사실 계약을 하나 맺어야 했어요. 영혼에 간섭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와 말이죠. 신성한 힘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말입니다. 루미너스가 그 계약을 교회 입단 의식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놨던 거였죠. 그런데 아달만의 찐득한 신앙심은 이미 우리 주인공 리무르에게 싹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완전 마법깡통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리무르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직접 전수해주기로 마음먹는데요. 그렇게 딱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믿기지 않게도 말이죠. 이 해골바가지 아저씨가 리무르를 완전 신처럼 모시면서 넙죽 엎드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런 충성심에 보답하고자 우리 주인공도 기분 좋게 아주 의리의리하고 간지나는 옥자를 하나 딱 만들어줍니다. 이 간지 폭발하는 자리를 보자마자 아달만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절대 지켜내겠다고 맹세하죠. 리무르님이 하사하신 이 영광스러운 옥자를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니 미궁 60층의 방어선은
그야말로 철통 같아졌네요. 이제 남은 일은 다른 곤충 마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면 끝입니다. 한편 라미리스는 징징대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70층에 있던 소중한 장난감이 완전 고철 덩어리로 박살났다고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알아서 척척 복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전적으로 라미리스 혼자만의 주장이라서 리무르는 다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시간부터 좀 끌어보자고 달래줍니다. 회의실로 돌아오자마자 밀림도 자기 부하 2명을 질질 끌고 오는데요. 이 녀석은 자기 드래곤들이 싹 다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단단히 뿔이 난 상태였죠. 그 와중에 고부타 녀석은 그 지옥같은 훈련을 무사히 통과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르도라가 신나서 몇 수 더 가르쳐주려고 폼을 잡는데 조카인 밀림이 고부타는 내 제자라며 단칼에 컷해버립니다. 란가가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돌아온 걸 본 리무르는 너무 짠해서 녀석을 자기 그림자 속에 쏙 넣어 푹 쉬게 해주죠. 그리고 고부타에게는 예쁜 엘프 누나들이랑 진하게 놀고 오라며 스트레스 확 풀 기회를 줍니다. 그 말에 고부타는 완전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튀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밀림한테 끌려가서 뼈도 못 추렸을 테니까요. 그 후 밀림에게 현재 깽판을 치고 있는 6명의 침입자들에 대한 상황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결국 40층의 보스마저 무참히 뚫려버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리무르는 이미 49층의 기가 막힌 함정을 파둬서 꽤나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다음 작전에 대해 리무르는 씩 웃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물건을 몇 개 꺼내듭니다. 바로 유사 영혼이라는 꿀템을 말이죠.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우리 주인공 그냥 바로 시범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일단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마물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마정석이 순식간에 반응하며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른 3명의 디자인은 그냥 무난했는데 근데 유독 우리 꼬맹이 밀림은 하필이면 주인공이랑 똑같이 생긴 슬라임으로 변신해버립니다.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절대 안 들으니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이 마물 아바타들은 6명의 난동꾼들을 상대할 때 쓰일 건데요. 영혼을 아바타 안에 직접 옮겨서 조종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꽤나 재밌어 보였는지 나머지 3명도 냉큼 따라합니다. 그렇게 빙의에 성공하자마자 폭풍용 베르도라가 전투광 본능이 폭발해서 제일 신나게 날뛰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당장 양악하러 가자며 난리를 치네요. 한편 마리아벨 쪽 상황입니다.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는데요. 그녀는 이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서방 국가들을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 국가의 공주라는 신분이었죠. 현재 나이는 아직 10살도 채 안 됐지만 마리아벨은 영 불만이었습니다. 육체가 아직 너무 어리고 미숙했으니까요. 사실 그녀의 전생 역시 엄청난 대가물의 영예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에다가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겹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고 어느새 배후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유럽 전체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죠. 마리아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계를 장악했고 심지어 전쟁마저도 자기 손바닥 위에서 체스 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가던 중 갑자기 이 낯선 세계로 환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전생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한 채로 말이죠. 그래서인지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벨은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전생처럼 아예 금수저를 물고 결승선에서 태어난 덕분에 모든 일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니크 스킬은 바로 탐욕자인데요. 환생한 이 세계는 전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법과 유니크 스킬이라는 게 실존했으니까요. 이 탐욕자 스킬을 쓰면 타인의 욕망을 조종하는 것쯤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욕망 없는 생명체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마리아벨은 자신이 최강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가문에는 그랜드뷰라는 이름의 수장이 있었는데요. 마리아벨의 부모님조차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죠. 조금 더 자란 마리아벨은 로조 가문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무려 1000년 전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선조들이 인근 국가들을 규합해서 지금의 서방 평의회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게다가 그랜드뷰는 과거 용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영감님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마리아벨에게 왜 조종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마리아벨의 주변 사람들은 전부 그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체스말에 불과했거든요. 들켰다는 걸 안 마리아벨은 순순히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타인의 욕망을 볼 수 있고 그 욕망을 살짝만 자극해주면 상대를 완벽하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초인적인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뷰 역시 이 조그만 꼬맹이가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질문에 마리아벨은 자신은 탐욕 그 자체라고 당돌하게 답합니다. 이 강렬한 첫인상 덕분에 그랜드뷰는 마리아벨을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는 마리아벨이 자신의 야망을 이어받길 원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로조 가문이 완벽한 통치 아래 영원히 평화로운 인류의 세계를 실현하겠다는 그 꿈을 말입니다. 한편 30층에서는 몇몇 모험가들이 정체불명의 몬스터 4마리와 마주치는데요. 라미리스가 제일 먼저 돌진하다가 운도 지질이 없이 냅다 자빠져 버립니다. 그걸 본 베르도라도 호기롭게 뛰어들었는데 어이없게도 조카인 밀림을 썰어버리고 마네요.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와중에 우리의 트롤러 라미리스가 또 대형 사고를 칩니다. 함정을 밟는 바람에 베르도라의 머리에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진짜 대환장 파티가 따로 없네요. 그럼 리무르는 어떻게 됐냐고요? 허접한 모험가한테 총 맞고 한 방에 뻗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계관 최강자 4명이 쪼렙들한테 탈탈 털리는 굴욕을 맛보고 마네요. 대망의 첫 출전부터 말입니다. 이 허접한 아바타들로 영혼을 빙의시킨 후부터 말이죠. 이 3명이 친구들. 진짜 엄청난 트롤링을 보여줍니다. 라미리스는 몹들이 전혀 안 봐준다며 완전 빡쳤고요. 밀림은요, 생각도 없이 무작정 돌진만 한다며 오히려 친구에게 팩폭을 날립니다. 베르도라도 속이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자기가 제일 많이 샌드백 신세가 돼서 고통받고 있다고 억울해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6명이 진상 파티는커녕 동네북 쪼렙 모험가들조차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펙업을 위해 리무르 회장님은 대장간으로 향합니다. 쿠로베에게 템 세팅을 부탁하기 위해서죠. 긴 말 할 것 없이 다 바로 마물 형태로 변신해서 팩트를 보여주는데요. 덕분에 두 대장장이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합니다. 곧바로 최고급 장비를 빵빵하게 맞춰주겠다고 약속하죠. 이어서 리무르는 이 3명이 트롤러들에게 팀플레이와 전투 방식을 빡세게 다시 가르칩니다. 장비 제작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리무르는 제안을 하나 하는 팀워크 훈련을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몹들을 사냥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서버 랭킹 1위급인 4명의 고인물들은 또다시 뉴비처럼 신나게 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이들은 조금씩 팀플레이 경험치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르도라는 쪼렙 모험가 몇 명쯤은 가볍게 썰어버릴 수 있게 되죠. 기세를 몰아 이 세계관 최강의 마음을 넷은 계속해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러고는 저번에 자신들을 얕봤던 모험가들에게 찾아가 감히 까불었겠다며 시원하게 참교육을 시켜주고요. 내친 김에 층기 보스 몬스터까지 레이드를 뛰러가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불쌍한 거미 보스는 이들의 찰떡같은 콤보에 허무하게 녹아내리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뒤 밀림은 슬라임 아바타로 싸우는 게 이렇게 꿀잼일 줄 몰랐다며 엄청 신나하고요. 라미리스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진짜 천재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죠. 아직 뭣도 없으면서 이 녀석들 벌써부터 입을 털고 있네요. 정작 그 문제의 6명이 파티와의 진짜 결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마침 바로 그때 담당자로부터 그 6명이 진상 파티가 49층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화면을 보니 이 꼼수쟁이 녀석들도 팀워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요. 층기 보스의 체력을 아주 야금야금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스템에서 한 가지 알림이 뜹니다. 라미리스의 미궁 창조 스킬에 시스템을 개입시키면 상대방의 레벨과 스탯을 싹 다 스캔해 볼 수 있다는 꿀팁이었죠. 친한 친구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후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졌는데요. 이 덕분에 리무르는 그 6 악당의 대장이 AA급을 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몇몇 멤버들도 그 수준의 턱밑까지 쫓아왔고요. 이대로 정면 승부를 하기엔 꽤나 빡센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대장장이 아저씨가 새 장비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슬라임 밀림에게는 일격필살의 사신 무기와 붉은 망토가, 라미리스에게는 사신의 도끼와 중장갑이 주어졌습니다. 리무르 역시 전신에 사신의 낫과 저승의 망토를 장착했고요. 마지막으로 베르도라는 지옥의 방패와 사신의 한손검을 챙겼죠. 다시 화면은 계속해서 던전을 뚫고 있는 6 악당 무리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미궁 49층에서 수많은 함정에 포위되고 마는데요. 부식성 액체들을 뚫고 무식하게 돌진해보지만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결국 몇 명은 영문도 모른 채 픽 쓰러져 뻗어버렸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범인은 바로 붉은색 슬라임이었습니다. 밀림은 아주 신이 나서 아래에 있는 녀석들을 뱅뱅 돌며 얄밉게 도발했고요. 그 틈을 타라미리스와 폭풍령 베르도라도 전투에 난입합니다. 리무르는 문득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숭배한다면 과연 그 힘으로 신성 마법을 쓸 수 있을지 궁금해했는데요. 그 사기적인 스킬이 모험가들의 몸을 시원하게 꿰뚫어 버리며 청년 리무르의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승리를 거머쥔 뒤 일행은 곧바로 밤이 새도록 축하 파티를 열었죠. 리무르 역시 신성한 힘을 빌려 쓰는 원리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고요? 한편 그 6 악당 무리는 지금 아주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고생이 완벽하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에게 소집 명령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불이 나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 존 마이가 엿듣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
유우키는 길드 측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렸지만 이 사실은 이미 리무르에게 전부 들통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란벨 영감은 그 슬라임 녀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확신하며 유우키조차 그 녀석을 쓰러뜨리지 못한 거냐고 따져 묻는데요. 유우키는 리무르 곁에 그 폭풍룡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받아칩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벨이 방으로 들어오며 아주 확실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곧바로 유우키에게 질문을 던지죠. 만약 진심으로 싸운다면 리무르를 이길 수 있겠어? 라고요. 유우키는 그 강하다는 히나타마저 실패했다며 자신이 직접 나선다고 해도 상대를 쓰러뜨리는 건 무리일 거라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덧붙이죠. 리무르 곁에 아무도 없는 타이밍을 노린다면 제거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벨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합니다. 리무르 곁을 지키는 폭풍룡이 너무나도 성가신 변수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무력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전략을 짜기로 합니다. 만약 리무르가 진심으로 인간과 공존하기를 바란다면 일단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앞장서서 도와준 다음 서서히 그의 마음을 끝없는 탐욕으로 물들이겠다는 무서운 계획이었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짜고짜 탐욕 스킬로 세뇌하려다간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강한 자들은 아주 미세한 위화감조차 귀신같이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리아벨은 훨씬 더 안전하고 교묘한 방식을 사용해서 마왕 리무르를 완벽히 통제하려 듭니다. 사실 유우키 역시 이미 그녀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는 상태인데요. 그의 야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유우키가 그 엄청난 야심에 스스로 잡아먹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마리아벨이 그를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유우키는 그녀에게 거짓말도 배신도 할 수 없는 철저한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대놓고 너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팩트를 꽂아도 유우키는 아무런 감흥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마리아벨은 리무르에게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내 평의회로 불러들인 뒤 그의 반응을 떠볼 속셈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리무르가 은밀히 감시하고 있던 인물 쪽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 타겟이 누군가에게 암살당해버리고 이를 지켜보던 소웨이는 크게 당황하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소름 돋는 수법을 썼길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건지 감도 못 잡았거든요. 한편 미궁 제35층을 한창 탐색 중이던 모험가 파티는 아주 뜬금없는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밀림이었죠. 그것도 귀여운 빨간 슬라임의 모습으로요. 밀림은 눈앞의 모험가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며 텐션이 확 올라갑니다. 요즘 이 4명의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하도 깽판을 치고 다녀서 사람들 사이에서 별의별 기상천외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리무르는 뒤에서 폼을 잡으며 마법 영창을 시전하는데 그 압도적인 모습에 모험가들은 기겁하며 벌벌 떱니다. 그 틈을 타 라미리스까지 튀어나와 검을 쓰는 녀석들을 신나게 참교육해줍니다. 거대한 몸집 덕분에 그 녀석은 그냥 쓱 지나가기만 해도 충분했죠. 폭풍룡 베르도라는 사람들이 한눈파는 틈을 타서 강력한 참격을 결정타로 날려버립니다. 그걸 본 대장은 재빨리 아이템을 써서 도망치려 했지만 운도 지질이 없게 리무르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끝장을 내버리죠. 솔직히 하루 종일 이렇게 양악하고 다니면 질릴 법도 한데 라미리스는 아주 자기가 천하무적인 줄 찰떡같이 믿고 있네요. 그러니 저 녀석들 짬바에 어떻게 감히 비비겠냐고요. 6명이 난동꾼 무리를 참교육한 이후로 지금까지 4명의 세계관 최강급 마물들은 계속해서 도전자들을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미궁은 현재 아주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덕분에 도시 전체에 새로운 활기가 뿜뿜 넘치고 있죠. 용사 마사유키 파티도 아주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는데요. 홍보대사로서의 얼굴 마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운빨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나서 뭘 하든 술술 풀리는 먼치킨이죠. 아주 희귀한 꿀템들을 잔뜩 쓸어 담은 뒤에 파티 전체가 기세를 몰아서 50층을 향해 쭉쭉 돌파합니다. 게다가 우리 리무르는 한술 더 떠서 인상 깊었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싹 다 편집하게 만들었죠. 모험가 파티들이 미궁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을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어그로를 끌면서 다른 모험가들의 전투력과 동기부여를 팍팍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미궁에는 난다 긴다 하는 고수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어서 우리 마물 사인방이 직접 나서서 컷해줘야 할 정도죠. 그냥 얘네랑 마주치는 파티는 그날로 멘탈 터져서 광광 우는 겁니다. 그대로 게임 오버인 거죠. 미션 클리어. 이렇게 4명은 아주 룰루랄라 신나는 발걸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슈나가 다가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줍니다. 아니 글쎄 누군가 했더니 바로 그 프레이가 온 거였죠. 이 누님은 밀림의 완벽한 하드 카운터라서 보기만 해도 다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쫄아버립니다. 프레이는 밀림한테 내가 내준 숙제는 다 했냐고 따져 묻는데 리무르는 딱 보니까 이 녀석이 일은 팽개치고 여기까지 농땡이 피우러 도망쳐 왔다는 걸 단번에 눈치채죠. 밀림은 아주 기겁을 하면서 다 깊은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해보지만 프레이가 감시하라고 붙여놨던 부하들을 싹 다 기절시키고 꽁꽁 묶어놨더라고요. 프레이가 어디 한번 납득할 만한 핑계를 대보라고 팩폭을 날리자 쫄려버린 밀림은 리무르 일행한테 냅다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불똥 튈까봐 바로 옆으로 싹 빠져버리는데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순진한 척까지 합니다. 바쁘면 얼른 집에 가보라며 능청을 떠내요. 완벽하게 배신당한 밀림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이딴 게 친구라니 하며 분통을 터뜨렸겠죠. 결국 무서운 언니한테 뒷덜미를 잡혀 집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말이죠. 그런데 리무루 일행도 한숨 돌리기가 무섭게 또 다른 공포의 대상과 마주칩니다. 바로 슈나가 나타나 요 며칠 대체 어딜 돌아다닌 거냐며 캐묻기 시작한 건데요. 코빼기도 안 보였다며 살벌하게 압박해오죠. 찔린 리무루는 어색하게 웃으며 연구하느라 바빴다고 둘러댑니다. 사람들 싸우는 걸 보고 이것저것 개선할 점을 찾고 있었다나요. 하지만 그 변명을 들은 슈나의 눈빛이 확 싸늘해집니다. 미궁에서 아주 신나게 놀다 온 거 아니냐며 전국을 찔러버리죠. 이때 눈치 빠른 절친 두 명은 이건 도저히 커버 불가라며 리무루만 버려두고 호다닥 도망쳐버립니다. 얼빠진 리무루는 속으로 밀림에게 석고대죄를 하는데요. 배신당하는 기분이 이렇게 뼈아픈 건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불행 중 다행으로 마침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평유회에서 보낸 회의 참석 초대장을 건네줍니다. 사실 리무루도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유회에서 파견한 6명의 정찰대가 템페스트를 조사하러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이 그럴듯한 타이밍 덕분에 슈나도 의심을 거두고 금세 화를 풉니다. 오히려 리무루에게 사과까지 하는데요. 밀림 일행이랑 땡땡이 치며 놀러만 다닌 줄 알았다고 말이죠. 얼렁뚱땅 위기를 넘긴 리무루는 이번엔 진짜 죽는 줄 알았다며 10년 감수한 표정을 짓네요. 한편 문명이 제대로 발달하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화폐위 존재죠. 예전처럼 답답하게 물물교환을 하는 대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금화와 은화가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규정되면서 본격적인 지폐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경제 흐름을 뒤에서 쥐락펴락하며 평유회를 조종하는 흑막이 있었으니 바로 마리아벨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각 국가의 자본력에 따라 환율이 요동치는 철저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 꼭대기에 앉아 게임의 룰을 통제하려는 속셈이죠. 그렇게 판을 짜놓지 않으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쥘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각 국가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다름 아닌 바로 이 평유회입니다. 5명의 원로와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흑막, 그 모든 배후에는 다름 아닌 그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벨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리무루조차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말이죠. 서방 평유회라는 곳은 일종의 연맹 조직인데요. 주라 대삼림 주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게 이들의 표면적인 목표죠. 이곳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마물에 대처하는 방법부터 자연재해 구호 대책까지 말이죠. 그리고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템페스트의 가입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저 마물 놈들을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자칫 리무루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10중 8구 폭풍령까지 빡쳐서 날뛰게 뻔하니까요. 와중에 진짜 답도 없는 멍청이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리무루를 완전 허접 취급하기도 합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또 어떤 녀석들은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리무루가 히나타랑 막상막하로 싸웠다는 건 그냥 헛소문 아냐. 정작 그 자리에 히나타 본인도 참석해 있었는데 말이죠. 이 한심한 인간들을 보며 히나타는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당사자가 떡하니 눈앞에 있는데도 대놓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니까요. 사실 확인조차 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리무루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자격으로 초대받긴 했지만 이 골빈 녀석들이랑 입씨름해 봐야 답도 안 나올 게 뻔했죠. 여기 분위기는 템페스트랑은 정말 딴판입니다. 템페스트에서의 회의는 유익하고 즐거움이 넘쳤는데 말이에요. 어떤 영감탱이는 처음에 주인공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계했습니다. 리무루가 주라 대삼림 전체를 자기 구역이라고 떡하니 선포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템페스트가 건국되고 나니 마물들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게 팩트였죠. 그런데 어떤 아줌마는 저 마왕놈한테 다들 매수당한 거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 와중에 강대국 위원들은 아직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요.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들 역시 이미 마리벨의 꼭두각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허락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밑밥을 깔기 시작하죠. 템페스트의 가입을 승인하겠다. 우리랑 동맹을 맺고 싶다면 맺어주지. 대신 아주 두둑하게 조공을 바쳐야 할 거야. 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었는데요. 리무루가 국제법을 순순히 따를 의향이 있는지 지켜보는 거였죠. 심지어 몇몇 녀석들은 아예 마왕을 자기들 장기말로 써먹을 꿍꿍이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벨의 삼촌이 떡하니 나서서 리무루를 적극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마왕이라는 거대한 전력이 자기들 편이 되어 새로운 힘을 보탰겠다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소국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그 끔찍한 동쪽 제국이 벌써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최근 로조 공작은 제국이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을 조직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겁니다. 그러니 서방 국가들 입장에선 리무루라는 든든한 백이 합류해준다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안심이 될 테니까요. 다른 위원도 냉큼 나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 위원이 그럴싸하게 추측하기로는 제국이 섣불리 쳐들어오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이유가 바로 주라 대삼림에 버티고 있는 폭풍령 때문인데 무려 그 재앙 같은 드래곤을 마왕 리무루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였죠. 즉
리무르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폭풍룡의 압도적인 힘까지 고스란히 자기들 손에 들어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 두 사람의 완벽한 분석을 듣고는 만장일치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한 거죠. 처음엔 리무르를 얕보던 녀석들도 불이 나게 태세를 전환하며 찬성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찬성표와 함께 평의회는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템페스트를 정식 동맹국으로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이제 다음 단계는 리무르의 의사만 확인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히나타는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이 회의가 그저 뻔하디 뻔한 삼류총극이라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애초에 그녀 자신도 이런 속물적인 귀족 놈들과는 일절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1왕자가 히나타에게 굳이 부탁을 해오면서 귀찮은 일이 꼬이고 맙니다. 히나타가 직접 나서서 리무르의 속내를 시험해보라는 거였죠. 다음 회의가 열릴 때 왕자는 한번 찔러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녀석이 평의회의 말을 얼마나 고분고분 들을지 말이죠. 상대가 무려 마왕이다 보니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을 쑤신 꼴이 될까봐 쫄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역할을 히나타가 총대 메고 맡아준다면 뒤탈이 생길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기적의 논리였죠. 물론 왕자도 속으로는 히나타의 압도적인 실력을 표절이게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이리저리 빙빙 돌려 말하는 찌질한 화법이 히나타의 심기를 팍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히나타는 그딴 멍청한 생각은 당장 집어치우라고 일침을 가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리무르는 이미 엄청나게 강하죠. 게다가 로벨리오스 측에서도 템페스트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잖아요. 경고를 받은 두 남자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감히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한편 히나타는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죠. 만약 이 회의 자체가 누군가 뒤에서 조종한 판이라면 상황이 아주 끔찍하게 돌아갈 테니까요. 같은 시각 템페스트 쪽에서도 평의회에 참석할 준비로 아주 분주한데요. 시온은 자신만 남겨졌다는 사실에 잔뜩 삐져서 곧장 리무르에게 달려가 폭풍 불만을 쏟아냅니다. 어쩔 수 없이 리무르는 시온이 넘버원 비서라며 치켜세우고 템페스트의 수비를 위해서는 꼭 남아줘야 한다고 달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를 인정해줬다는 생각에 얼굴에 화색이 돌며 단번에 끄덕입니다. 솔직히 저 불같은 성격에 회의장까지 데려갔다가는 대체 얼마나 큰 사고를 칠지 감도 안 오잖아요. 아무튼 리무르는 3명이 최측근 부하들을 데리고 텔레포트를 쫙 써서 쿨하게 출발합니다. 마침내 리무르 일행은 잉그라시아에 무사히 도착하죠. 베니마루는 세계 지도를 쓱 훑어보더니 새삼 우리 템페스트 영토가 진짜 넓긴 하다고 감탄합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서방 국가들이랑 맞먹을 정도니까요. 리무르 개인적으로도 내일 회의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템페스트의 운명이 결정될 아주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그 와중에 우리 슈나는 길가에 있는 엄청 예쁜 옷가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걸 본 리무르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 제안하죠. 그동안 고생한 슈나에게 주는 깜짝 선물인 셈입니다. 덤으로 남정네 2명도 새 옷을 고를 기회를 득템하죠. 이 3명은 평소에도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하는 충신들이니 가끔은 이렇게 팍팍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법이잖아요. 잠시 후 분홍머리 슈나가 미치도록 귀여운 옷을 입고 짠 나타나고 리무르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냅니다. 형님 두 분의 패션 역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이어서 리무르가 꽤나 거들먹거리며 옷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빨리 고르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서는데요. 뭔가 대단한 꿀팁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냥 가게 사장님한테 알아서 골라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잠시 후 일행은 누군가를 기다리려고 카페에 들르는데요. 바로 그때 나타난 히나타가 리무르의 패션을 보더니 꼬맹이 같다고 놀립니다. 어린애가 억지로 어른인 척하는 것 같다며 팩폭을 날리죠. 그제야 리무르는 자기가 진짜 아동복을 입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맙니다. 하지만 슈나는 이 옷이 주인님한테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옆에 있던 두 영감님은 리무르가 자기 취향이라서 고른 줄 알았겠지만요. 그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리무르는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 먼저 방음 결계를 쳤습니다. 가장 먼저 히나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내일 열릴 회의에 관한 내용이었죠. 히나타는 평의회 측에서 가입 안건을 이미 통과시켰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템페스트의 가입을 말이죠. 이제 남은 몇 가지 문제만 더 논의하고 나면 공식적인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무르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꽤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히나타는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아직 모든 게 완벽하게 확정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녀석들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서 평정심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지금 몇몇 멍청이들이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으니 다들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히나타의 표정을 보니 리무르도 그녀가 방금 그 녀석들과 한바탕 하고 왔다는 걸 눈치챘죠. 게다가 소호회의의 조사도 이미 끝난 상태라 일행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평의원 중 몇몇이 템페스트를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대충 요약하자면 제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템페스트가 나서서 힘을 보태달라는 거였죠. 이 말을 듣고도 우리 주인공은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제국이 쳐들어올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방 국가들을 침략할 루트는
딱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건너는 해로. 하지만 그곳엔 거대한 해수들이 득실거리고 있죠. 두 번째는 카나트 산맥을 넘어 두아르곤으로 진입하는 루트. 여기는 지형도 엄청나게 험난한 데다가 드래곤까지 출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라 대삼림을 가로지르는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여긴 마왕의 영지잖아요. 게다가 그 뒤엔 폭풍용 베르도라까지 든든하게 버티고 있죠. 이 세 가지 조건만 봐도 제국이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호웨이는 최근 제국의 움직임이 왠지 모르게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기로 하죠. 이어서 라파엘도 분석을 마쳤고 당장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된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꼼꼼히 평가해야만 했죠. 게다가 라파엘은 리무르에게 히나타를 통해 두어르곤의 내부 구조까지 조사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히나타의 설명에 따르면 그 수도는 카나트 대산맥의 거대한 자연 동굴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던 히나타는 그 나라가 제국군의 침공 경로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죠. 이 이야기 말고도 리무르가 전해준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개국제에서 시비를 걸었던 그 녀석이 결국 로그아웃, 즉 암살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중 8구 입막음을 위해 제거된 거겠죠. 배후에 있는 흑막은 서방 국가 소속 인물일 확률이 높았고 심지어 서방 평의회와도 단단히 얽혀있는 듯했습니다. 암살 수법 역시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호웨이조차 정체를 간파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쾅하는 폭발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녀석의 뇌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히나타와 리무르는 곧바로 저격을 떠올렸죠. 하지만 슈나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이라는 무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얼추 마무리되자 히나타는 마지막으로 펴있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리무르에게 너무 욱해서 이성을 잃지 말라고 말이죠. 이후 일행은 모두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리무르가 누님들에게 또 귀엽다며 폭풍 칭찬을 받았다는 거네요. 한편 마리벨 쪽 상황입니다. 그녀는 이번 회의에서 마왕 리무르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평의회 가입을 승인해준 건 어디까지나 미끼일 뿐 리무르를 안전하게 지배할 방법을 찾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그녀는 굳이 유우키가 나서지 않아도 되게끔 모든 판을 짜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그랑벨이 서방 국가들은 결코 하나로 뭉친 단일 세력이 아니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잉그라시아 왕국 같은 경우 로조 일족과 맞서기 위해 호시탐탐 힘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벨은 상대 진영에 이미 프락치를 심어두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았죠. 그랑벨 역시 그 말을 듣고 꽤나 흡족해했지만 그래도 손녀에게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리벨은 요한 아저씨를 불러 할아버지가 보낸 케이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님만 믿고 있다고 은근히 압박해 그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 모습을 본 유우키는 아무리 그래도 요한 역시 5대로 중 한 명인데 저렇게 막대해도 괜찮은 건지 슬쩍 떠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영감에게 이 정도 대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유우키에게 이곳엔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그녀가 원하던 건 이미 손에 넣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위아해했죠.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통제할 수 없으면 어디에 써먹냐는 거였습니다. 이에 마리아벨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에는 항상 예비책이 필요했거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한편 요한 역시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해선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잠시 후 리무르 일행은 회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예상대로 처음부터 호감을 얻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보였죠. 안으로 막 들어서자마자 몇몇 대표들이 다가왔고 소국에서 온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위기가 꽤 훈훈해지려던 찰나 한창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강대국의 수장이라는 놈들이 나타나더니 그 세 사람을 매정하게 쫓아내버립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리무르는 팍 기분이 상해버렸죠. 위원들은 모두 평등할 줄 알았는데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존재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건방진 놈들은 한술 더 떠 목소리를 높이더니 리무르에게 귀족의 품격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겠다며 꼰대질을 시전합니다. 꼭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리무르는 이 녀석들의 태도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죠. 눈치 없는 이 세 놈은 계속해서 마도 열차 프로젝트를 들먹이더니 자기네 국가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템페스트에서 생산하는 각종 무기들까지 싹 다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죠. 이 말을 듣고 베니마루는 이미 빡칠 대로 빡쳤고 리무르조차도 이놈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에 어이가 가출할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 섞기 싫었던 리무르는 대충 한번 고려해보겠다며 선을 그어버리죠. 진상들이 떠나고 난 뒤 베니마루의 표정은 살벌하게 굳어있었는데요. 소웨이는 저런 하찮은 소인배들의 헛소리 따위가 주군을 흔들 수는 없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슈나 역시 동의하며 리무르님같이 위대한 분이 저런 이름 없는 쩌리들에게 일일이 신경 쓰실 리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띄워주니까 리무르는 그냥 맞장구를 쳐줍니다. 반면 베니마루는 문득 자신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며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워야겠다고 다짐하죠. 이때 의장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회의장으로 안내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템페스트 일행을 회의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책상에 격리하듯 앉혀버립니다. 히나타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바로 템페스트가 서방제국 평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일단 평의회 측은 가입에 동의하긴 했는데 몇 가지 뻔뻔한 조건들을 내걸었죠. 첫 번째는 국제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 두 번째는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 사실 여기서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계관에는 아직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몇몇 영주들은 자기네 영지에 마도 열차 선로를 먼저 깔아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당사자인 리무르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침튀기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평의회가 내민 마지막 조건은 바로 군사력 제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무르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꿀 빠는 조건이었죠. 각국이 템페스트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막대한 국방비를 지불해야 할 테니까요. 본격적인 서명 단계에 들어가자 우리의 리무르는 라파엘에게 부탁해서 템페스트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 내용을 싹 고쳐버립니다. 위장은 바뀐 계약서를 보고 기겁하는데요. 리무르의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평의회 쪽에서만 납득한다면 템페스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었죠. 그렇게 무려 3시간이나 머리를 굴린 끝에 이 꼰대들은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내밉니다.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었나 싶었는데 아니 글쎄 계약서를 확인한 리무르가 그 자리에서 확 빡쳐버린 겁니다. 감히 마왕인 자기를 이렇게까지 호구 취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히나타는 바로 어제 경고해 줬는데도 헛짓거리를 하는 평의회를 보며 어이가 털려버리죠. 마왕 리무르가 뿜어내는 살벌한 마술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자 그제야 회의장에 있던 놈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떱니다. 리무르가 마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겁도 없이 선을 넘었던 거죠. 평의회가 들이민 어처구니 없는 요구 조건들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마도 열차 선로를 건설해서 저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연결할 것. 게다가 그 막대한 건설 비용과 노동력은 전부 템페스트가 독박을 쓸 것. 두 번째는 최고급 무기와 방어구를 제공해서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을 강화해 줄 것. 세 번째는 템페스트의 지하 미궁은 인류의 보물이니 자기네들도 미궁 운영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고정된 금액을 바쳐야 하고 마물은 다른 회의에 아예 참석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녀석들의 속셈은 템페스트를 완전한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리무르의 살벌한 협박에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단체로 패닉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쌓으려고 그토록 공들였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하지만 그때 라파엘이 전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알려옵니다. 그녀가 빠르게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저 무리들이 누군가에게 정신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리무르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리무르가 뿜어낸 분노의 파동 덕분에 저들에게 걸려있던 술식에 틈이 생겨버렸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우리의 주인공 리무르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서 사람들의 세뇌를 전부 풀어버립니다.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곧바로 분노를 터뜨리는데요. 평의회가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밀다니 분명 이전 회의에서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슈나는 주인이 이들의 세뇌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것에 꽤나 감탄한 눈치였습니다. 리무르 역시 도대체 누가 이딴 짓을 꾸민 건지 배우를 의심하는데요. 만약 그 망할 유우키 녀석의 짓이라면 이렇게 뻔한 흔적을 남길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테니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던 바로 그 순간 소회의가 텔레파시로 다급한 보고를 전해옵니다. 무장을 한 무리가 회의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멍청한 왕자 녀석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들이닥칩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위장은 엘릭 왕자를 향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져 묻는데요. 알고 보니 저 무식한 모험가 놈들은 리무르를 벌하겠다며 한 의원이 몰래 불러들인 녀석들이었죠. 당황한 위장은 가반에게 제정신이냐며 소리쳤고 요한마저도 이 돌발 행동에 전혀 몰랐다는 듯 크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반은 뻔뻔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옳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마왕 리무르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차라리 지금 당장 녀석을 제압해서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지배해버려야 한다는 헛소리를 짓거리죠. 그렇게만 된다면 팔성마왕의 일각인 리무르는 물론이고 그 무시무시한 폭풍용 베르도라까지 전부 자신들의 강력한 장기말로 쓸 수 있을 거라는 미친 망상이었습니다. 리무르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멍청한 늙은이가 굴러들어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겁에 질린 의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건 그냥 오해일 뿐이라고 둘러댑니다. 이때 히나타도 나서서 이 어이없는 총극이 대체 뭐냐고 따져 묻는데요. 그러자 에릭은 히나타에게 아주 실망했다고 말하죠. 이어서 그는 꽤나 호전적으로 보이는 용병 한 명을 소개합니다. 게다가 6명으로 구성된 반란 그룹의 멤버들에다가 안드레시아에서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기사까지 데리고 온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히나타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닥치고 조용히 구경이나 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히나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단칼에 거절하며 자신은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러 온 것뿐이라고 받아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일 강하다는 그 기사가 다가와서 시비를 거는데요. 명색이 최강의 성기사라면서 저렇게 삐쩍 마른 약해 빠진 마왕 하나 못 이기냐며 대놓고 비웃습니다. 그 후 왕자 녀석도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왕을 지배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이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몇몇 국가의 대표들이 찬성하며 일어섭니다. 이때 라파엘이 소호웨이가 뇌물수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보고하는데요. 녀석들이 다른 나라의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간의 신뢰를 깨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죠. 이 타이밍에 왕자가 기세등등하게 어떤 물건을 하나 꺼내 드는데요. 바로 마물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알려진 아티팩트였습니다. 예전에 밀림이 차고 있던 것과 아주 비슷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라파엘은 저딴 하급 아이템으로는 절대 마스터인 리무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신나게 입을 털던 에릭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곤 기겁하고 마는데요. 자신들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지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른 의원들도 이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지배 마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라반은 화를 버럭내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폭탄 발언은 오히려 위장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따져 묻게 만들죠. 분위기가 무르익자 리무르가 드디어 팩트 폭격을 시작합니다. 저 녀석들이 다른 국가들을 매수하기 위해 썼던 더러운 수작들을 전부 까발려버리죠. 방금 자기들 입으로 직접 그 짓거리를 인정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도 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는 그 최강의 기사 녀석은 앞으로 척나서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까짓 거 하나도 쫄고 없다고 말이죠. 그냥 저기 있는 마왕만 없애버리면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끝난다며 허세를 부립니다. 이어서 6명이 반란 그룹 리더 역시 자신은 그저 왕자를 호위하라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슬슬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굳이 끼어들지 않기로 하죠. 이때 위장이 나서서 그만두라고 요구하지만 도리어 협박을 당하고 맙니다. 원래라면 리무르는 가차없이 나섰겠지만 라파엘이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도 히나타가 앞장서서 쉴드를 쳐줍니다. 옵서버 자격으로 온 그녀로서는 이 상황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 쓰레기 같은 놈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 막말을 쏟아냈으니까요. 심지어 이 녀석 자기랑 하룻밤 자면 용서해주겠다며 히나타를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그 헛소리를 듣고 있던 늙은 영감탱이 가반 역시 리무르의 몸에 징그럽게 흥미를 보이면서 한번 진하게 놀아보고 싶다며 개수작을 부리죠. 용병 놈은 근작감에 찌들어서는 리무르의 상대를 자처하며 나섭니다. 마왕 따위가 과연 버틸 수나 있겠냐면서 자신의 성검을 상대로 말이죠. 아주 오만방자하게 굴거든요. 리무르가 베니마루에게 처리를 맡기려던 찰나 슈나가 먼저 쓱 앞으로 나섭니다. 아까부터 꾹꾹 참고 있었던 터라 제대로 화풀이가 필요했거든요. 그 살벌한 기운에 리무르와 베니마루 두 사람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죠. 베니마루는 내심 걱정했지만 우리 여동생은 이미 상대방의 전력 분석을 싹 끝낸 상태였습니다. 기사 녀석은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승부는 눈 깜짝할 새에 결정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놈 말대로 전투는 정말 순식간에 끝이 났지만 승리는 오히려 성기사인 히나타의 차지였습니다. 그녀는 어디 한번 일어나서 계속 덤벼보라며 최강의 기사님을 도발하죠. 앙드레시아의 그 녀석은 개쫄아서 냅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애초에 자기 짬으로는 상대조차 안 된다는 걸 표절이게 깨달았으니까요. 그걸 보고도 눈치 없는 용병 놈은 슈나에게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데 슈나가 부채질 한 번에 무기를 댕강 두 동강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검이라는 게 고작 이딴 쓰레기였냐며 아주 찰지게 팩폭을 날려주죠. 슈나가 상대를 완벽하게 가지고 노는 모습에 리무르는 깜짝 놀라지만 베니마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하쿠로 영감님에게 빡세게 유술을 배워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놈을 저 멀리 내동댕이 친 후 슈나는 곧바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신성한 힘을 빌려옵니다. 그렇게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참교육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죠. 다행히도 슈나가 끝까지 이성의 끈을 잡고 침착함을 유지한 덕분에 주인의 목표를 망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직 이 마법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효과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렇게 그 멍청한 돼지 대가리 왕자의 부하들은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 라파엘 선생님이 아주 멀리서 느껴지는 살기를 보고하는데요. 입막음을 위해 저 녀석을 노리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리무르가 즉시 주변을 싹 스캔해보니 웬 여자 암살자가 총을 들이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고작 6발짜리 권총이긴 했지만 그녀가 하필 공간 마법을 쓰는 바람에 에릭의 머리통에 총알을 다이렉트로 꽂아 넣을 수 있었죠. 와,
하지만 역시 마왕은 진짜 급이 다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걸 바로 반응해내거든요. 히나타는 위장에게 그 총알을 건네주며 애초에 이번 암살의 진짜 타깃은 왕자였다고 설명합니다. 어쨌든 만약 거기서 왕자가 죽어버리기라도 했다면 가장 먼저 용의자로 몰리는 건 10중 8구 리무르였을 테니까요. 왕자는 이제야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계속 암살자들의 표적이 될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리무르 일행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난리를 쳐놓고 보여준 꼴이 있는데 저 녀석이 차기 국왕이 될 자격이나 남아있겠냐는 거죠. 리무르는 굳이 팩폭을 날리는 대신 따뜻하게 조언해줍니다. 왕이 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잖아. 그러니 앞을 보고 나아가라고.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다 끝내고 나면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에 잠겨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이죠. 이 말에 에릭은 자신의 멍청함을 표절이게 깨닫고 꽤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반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가반 녀석은 곧바로 발뺌하며 자신을 엮고 싶으면 증거부터 가져오라며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때 잉그라시아의 국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리무르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죠. 자기 아들 레미가 저지른 멍청한 짓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요. 게다가 국왕은 아주 시원하게 선언해버립니다. 앞으로 템페스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그 뻔뻔한 가반 녀석은 끝까지 입을 꾹 닫고 아무것도 불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국왕계 명령으로 신문관들에게 넘겨져 참교육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게 분명 마리아벨의 계획이었을 거라 짐작하죠. 그 후 회의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척척 진행되었고 마침내 리무르가 서류에 펜을 들어 서명하게 됩니다. 한편 그 암살자 여자 녀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때 암살에 실패했으면서도 겁없이 현장에 남아있던 인물이 있었죠. 리무르의 진짜 실력을 표절이게 깨닫고는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웨이가 스르륵 나타나며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암살에 실패해놓고 현장에 얼쩡거리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라고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글렌다. 각종 임무에서 소름 돋는 저격 실력을 자랑하던 전문 암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리무르의 압도적인 전투력이었습니다. 소웨이 역시 이 녀석이 감히 자기 주인을 너무 얕봤다며 차갑게 노려봅니다. 그는 적을 산채로 잡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캐낼 생각이었습니다. 글렌다가 다급히 쏜 첫 총알들은 소웨이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했고 결국 곧바로 근접전으로 태세를 전환해야만 했죠. 소웨이는 단번에 눈치챕니다. 그녀가 마력을 듬뿍 실은 단검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소웨이의 회피 능력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는 완벽한 움직임이었죠. 글렌다가 속으로 당황하는 그 찰나의 순간 소웨이의 날카로운 강철실이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그래도 소웨이는 제법이라며 칭찬을 건넵니다. 위기를 감지하는 직감 하나는 꽤 쓸만하다고 말이죠. 그러자 글렌다는 일부러 빈틈을 보여 소웨이를 유인하더니 숨겨뒀던 마력탄을 발사해 그의 팔 한쪽을 날려버립니다. 신이 난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치죠. 너처럼 자신감 넘치는 놈들이 덫에 걸리기 딱 좋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 총과 특수 총알들은 글렌다가 자신의 마력을 극한으로 압축해서 직접 만든 무기였습니다. 마물들에게 평범한 총알이 통할 리가 없으니까요. 팔이 날아간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소웨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따가 우리 리무르님 앞에서 그 입으로 모든 걸 술술 붉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그 말을 들은 글렌다는 너한테 그럴 기회 따위는 없다며 비웃었고 이 귀찮은 싸움을 빨리 끝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5발이 총알을 사방에서 동시에 쏘아 올립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를 노린 공격이었죠.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글렌다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숨겨둔 패를 전부 꺼내게 만들 만큼 이번 상대가 진짜 미치도록 강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녀가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 소웨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하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얌전히 포박당하라고 싸늘하게 명령하죠. 고작 방금 쏜 장난감 같은 총알 몇 발로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한낮에 꾸는 개꿈이었죠. 사실 소웨이는 일부러 공격을 맞아준 거였습니다. 상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 순간 소웨이의 다른 분신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체보다는 힘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분신들 역시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자랑했죠. 자, 주군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할 순 없으니 소웨이도 장난은 끝내고 본격적으로 진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장면이 바뀌고 지루한 회의를 마친 리무르 일행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반이라는 그 작자가 꾸민 꿍꿍이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템페스트를 완전히 매장해버리려는 아주 뻔하고 악의적인 속셈이었으니까요. 그나마 히나타와 슈나가 먼저 대놓고 화를 내준 덕분에 리무르 본인은 욱하는 걸 겨우 참아냈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칭찬받아 마땅한 건 단연 베니마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했거든요. 베니마루는 자기 동생이 먼저 나서서 다행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거기 있던 녀석들을 싹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을 거라며 웃어넘깁니다. 잠시 후 무사히 복귀한 소웨이가 글렌다와 치열하게 맞붙었던 전투 상황을 모두에게 보고합니다. 아직 그 여자의 정확한 정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리무르를
악마의 주인이라고 부른 걸 보면 아마 과거에 디아블로와 마주치고 표절이게 당한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게다가 글렌다가 사용한 무기는 리무르가 있던 원래 세계의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녀석이 직접 무기 구체화 스킬을 사용해 마력총을 뚝딱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히나타는 그제야 입을 열더니 그 녀석이 그렇게 성가신 스킬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그러면서 글렌다가 사실 자신의 옛 부하였고 심지어 3무선 중 한 명이었다는 충격적인 과거를 밝히죠. 한편 히나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글렌다는 기겁하며 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쯤 되니 글렌다 본인도 이번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걸 직감한 듯합니다. 사실 히나타는 아주 예전부터 늘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의회가 보이는 수상한 움직임들 때문이었죠. 때로는 그들이 마치 모든 경로와 선교회의 다음 행보를 미리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첩자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끈질기게 추궁해보지만 글렌다는 끝끝내 입을 꾹 다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죄를 덜어주겠다는 히나타의 제안에도 글렌다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죠. 심지어 신루미너스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며 건방지게 비웃기까지 하는데요. 그 오만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분노한 히나타가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아들고 내리치며 긴장감이 치솟습니다. 다행히 리무르가 제때 말려서 망정이지. 슈나는 저 여자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자기가 다시 살려내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살벌하게 말합니다. 리무르는 일단 흥분한 그녀를 얌전히 앉혀두고 본격적인 신문을 계속 이어나가죠. 든든한 라파엘 선생님의 서포트 덕분에 굳이 억지로 입을 열게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표정만 슬쩍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글렌다는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후 리무르는 라파엘에게 질문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사실 본인도 뭘 물어봐야 할지 쥐뿔도 몰랐거든요.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바로 유니크 스킬에 대한 것이었죠. 이 스킬은 각자의 영혼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열렸던 회의에서 리무르는 수많은 위원들의 영혼이 무언가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걸 눈치챘는데 그 정제는 바로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정체불명의 인물이 가진 유니크 스킬 때문이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살아가지만 보통은 이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 억누르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 흑막의 술식에 당해버린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고 끔찍한 악의를 품게 된 겁니다. 글렌다 역시 이 술식의 영향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직 영혼이 완전히 먹혀버린 상태는 아니었죠. 이어서 라파엘은 개국제 당시의 상황을 짚어냅니다. 그날 행사에는 야심을 품은 수많은 불청객들이 숨어들어왔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거대한 인파에게 단체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면 상황상 아주 높은 확률로 배후에서 조종하는 흑막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리무르는 글렌다의 진짜 주인이 개국제 행사장에도 분명히 참석했을 것이고 정체가 들통날까봐 엄청나게 쫄았던 이 녀석이 부하들에게 흔적을 말끔히 지우라고 명령한 게 틀림없다고 추리해내죠. 그리고 라파엘이 정확하게 지목한 그 흑막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벨 로조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여유 넘치던 글렌다의 표정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갑니다. 옆에 있던 히나타 역시 서방 국가에서 엄청난 권력을 쥔 그 명문가가 흑막이라는 사실에 꽤나 충격을 받죠. 이들의 조상은 치료의 노사인 그랑벨로, 과거의 서방 국가들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전설적인 영웅이기도 하죠. 한편 마리아벨 쪽은 모든 계획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아주 단단히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반이라는 이름을 빌려 상황을 떠보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 계획은 마왕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건 물론이고 오히려 템페스트가 서방 국가들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도록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죠. 이어서 마리아벨은 요한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마왕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잠입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요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무르와 손을 잡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본 건데요. 리무르는 진심으로 인간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바라고 있으니 굳이 템페스트를 적으로 돌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마리아벨은 그가 너무 순진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마왕을 상대할 마땅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주라 대삼님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데다가 폭풍룡의 든든한 지원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템페스트가 평의회의 규칙을 따르는 건 그저 리무르의 기분에 달린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템페스트가 그 압도적인 가치를 증명해버린다면 서방 국가들은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벨은 그 녀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평등은 오직 마왕의 관용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 언젠가 그가 폭주하기라도 한다면 그날로 모든 게 끝장나는 거니까요. 한편 그랜다 쪽 상황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놀아놨다는 걸 바보처럼 이제야 깨달았죠. 히나타는 아주 꼴좋다며 비아냥거립니다. 배신자에게 딱 어울리는 최후라면서 말이죠. 자초지종을 묻자
그랜다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데요. 자신 같은 이 세계인들은 모두 끔찍한 저주에 얽매여 있어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그 순간 영혼이 즉시 산산조각 난다는 거였습니다. 한때는 신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매달려봤지만 애석하게도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라파엘의 능력이라면 그랜다를 오가매던 그 저주를 아주 간단히 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리무르는 곧바로 나서서 그녀의 저주를 완벽하게 해제해주고는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고 허락해줍니다. 히나타 역시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없던 일로 덮어주기로 하죠. 그랜다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방금 일어난 기적 같은 상황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글렌다는 리무르의 수하로 받아달라고 간청하는데요. 아무리 더러운 일이라도 전부 자신이 맡겠다고 나섭니다. 게다가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불겠다며 리무르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죠. 먼저 그랑벨 영감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늙은이가 사실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치료의 노사들이 사실상 그 영감의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글렌다는 그 할아버지와 손녀의 진짜 비장의 카드까지 까발리는데요. 바로 유우키를 조종해서 리무르를 협박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죠. 한편 그 시각 반대편에서는 유우키 역시 마리아벨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왕과 손을 잡는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말이죠. 바로 그때 요한에게 글렌다가 생포되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리아벨의 유니크 스킬 탐욕자로도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글렌다가 이미 리무르에게 제거다했을 거라고 확신하죠. 이어서 유우키는 조만간 카갈리를 지스타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유적지로 보내 리무르와 함께 그곳을 조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이곳은 과거 전설 속 마도 제국 그 강력했던 소마를 본떠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갈리의 말에 따르면 그 내부에는 마력 제어 원자로까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폭발이라도 하는 날엔 그 일대가 통째로 날아갈지도 모를 끔찍한 무기였죠. 이때 마리아벨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마왕 리무르가 혼자라면 유우키 당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녀는 이참에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유우키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며 말립니다. 무려 마왕 밀림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마리아벨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예 밀림까지 세트로 없애버리겠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죠. 그녀가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거 유우키가 용의 둥지에서 훔쳐왔던 바로 그 아이템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본래 마왕 밀림의 것이었으니 원래 주인에게 뼈아프게 돌려주겠다는 속셈이었죠. 요한은 이 무모한 계획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자칫 삐끗하는 순간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절대 장난이 아닌 상황이었으니까요. 유우키 역시 그 미친 계획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물건을 꺼내면 밀림은 분명 거기에 이끌려 전투에 뛰어들 테고 그녀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서 제압할 기회를 노리겠죠. 하지만 리무르는 폭풍용 베르도라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해서 결국 그 슬라임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악의 경우 분노한 폭풍룡이 세상을 다 부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마리아벨은 다 방법이 있다며 꽤나 자신만만한 태도였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이때 리무르는 유우키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확실한 건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글렌다가 이전에 엿들은 바에 따르면 일단 누군가의 지배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그 녀석은 정신 방어 스킬이 없어서 기술에 걸려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심각하게 말하던 글렌다의 배에서 꼬르륵하고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걸 본 리무르는 일단 밥부터 먹고 다시 이야기하자며 모두를 데려가죠. 일행이 도착한 곳은 템페스트에 새로 지어진 의사당이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슬라임 조각상들이 잔뜩 널려있는 디자인이라 리무르조차도 은근히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한편 글렌다의 부탁은 소웨이 직속의 첩보 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실력 좋은 요리사들이 가득했는데요. 일반적인 메뉴 말고도 특별한 요리들이 많았고 특히 맹주님을 위해 따로 준비된 메뉴는 리무르가 평소에 먹는 것들로 오직 공적 포인트로만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하거나 일찍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구경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요리를 한 입 맛본 뒤 글렌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어 치우기 시작합니다. 히나타도 이 공적 포인트 시스템이 참 기발하다고 인정하는데요. 이것은 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직은 현금으로 급여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글렌다는 무조건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 엄청난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제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일하겠다고 목표가 바뀌어버리죠. 식사가 끝난 후 리무르는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먼저 평유회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그곳은 오데로라고 불리는 5명의 원로들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흑막은 당연히 그란벨이었고 가반이라는 자는 그저 버림말에 불과한 꼭두각시였죠. 그 녀석도 요한과 같은 오데로 중 한 명이었죠. 이에 리무르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요한 영감이 직접 나서서 말렸거든요. 아주 감쪽같이 연기를 했던 겁니다. 글렌다가 설명하길
이게 바로 마리아벨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네요. 만약 가반이 리무르를 조종하는데 성공하면 땡큐고 실패하더라도 요한이 신임을 얻게 되는 완벽한 양방향 설계였던 거죠. 게다가 로조 일족의 배후에는 블랙이라는 이름의 섀도우라는 암약 조직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온갖 더러운 뒷골목 일들을 처리하는 전문 집단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죠. 결론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로조 일족과 오데로 녀석들의 뒷조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히나타 역시 유오키 녀석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바로 그 타이밍에 우연히 이야기를 엿듣던 고부타가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부회장님이랑 같이 유적 조사하러 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리무르는 그 일정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침 그 유적이 밀림의 영지에 있는 곳이라 이미 밀림에게도 같이 가자고 꼬셔놓은 상태였거든요. 부하들은 대놓고 함정에 빠지는 거라며 걱정하지만 여기서 라파엘 선생님의 기가 막힌 제안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일부러 빈틈을 보여서 적을 낚아채는 것도 좋은 작전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리무르는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선언합니다. 함정을 역이용해서 적들을 한 방에 일망타진하겠다고 말이죠. 게다가 천하무적 밀림과 시온이 호위로 따라가는데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 훈련으로 엄청나게 강해진 밀림의 지옥훈련 수료자들도 강제로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고부타가 빛의 속도로 도망치려 하지만 어림도 없죠. 바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작전 회의가 모두 끝나고 히나타도 이만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다음날 리무르는 시온에게 선물 상자를 하나 건네는데 시온이 아주 입이 귀에 걸리죠. 상자를 열어보니 너무나도 예쁜 옷이 들어있었거든요. 신이 난 시온은 당장 입어보겠다며 호들갑을 떱니다. 한편 글렌다도 모두에게 정식으로 소개되는데요. 당분간은 감시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녀 스스로 이곳에서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해봐야겠죠. 리무르는 그 틈을 타서 글렌다의 총을 쓱 빌려 무기복제각을 재고 있고요. 슈나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유적 탐험용으로 기깔나는 아웃도어 룩을 몇 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합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이 밝았습니다. 밀림과 고부타는 한껏 멋을 부린 옷을 입고 아주 신이 났는데요. 이때 우리의 시온, 선물 받은 옷을 입고 왔다가 리무르에게 한 소리 듣고 맙니다. 결국 상황에 맞게 당장 갈아입고 와야 했죠. 게다가 고부타는 최근에 선물 받은 비장의 무기, 총까지 야무지게 챙겼는데요. 이 무기가 또 엄청 편하고 강력해서 탕탕 쏘기만 해도 웬만한 적들은 그대로 골로 가버리거든요. 사실 리무르도 예전에 글렌다에게 재미삼아 사격을 배운 적이 있었죠. 막강한 마법을 쓰는 세계관 최강자들에게는 굳이 번거롭게 총이 필요 없겠지만요. 같은 시각 카갈리는 리무르 일행이 곧 도착할 거라고 알립니다. 유우키는 그녀에게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하는데요. 이번 방문에는 밀림도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밀림은 과거에 카갈리의 고향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잖아요. 하지만 금발의 카갈리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마왕으로 각성하는 과정에서 그 시절의 트라우마는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다면서 말이죠. 암니타의 방어 시스템도 계획대로 완벽하게 작동할 예정이니 이번이야말로 리무르의 진짜 실력을 떠볼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한편 그랑벨 쪽에서는 과연 유우키를 믿어도 될지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손녀인 마리아벨은 유우키처럼 야망이 넘치는 녀석이라면 자신의 유니크 스킬인 탐욕으로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다만 리무르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는 100% 장담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하죠. 제1성가신 폭풍용 베르도라는 마왕 루미나스 쪽에서 견제해주고 있으니 혹시라도 리무르를 죽이게 되더라도 뒷수습은 걱정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공 일행은 길드로 곧장 순간이동을 하는데요. 밀림은 리무르가 짠 각본대로 능청스럽게 정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갈리에게서는 딱히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묘한 위화감을 느끼긴 합니다. 이번 탐험은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스케일인데요. 짐은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리무르는 별로 챙겨온 게 없다고 쿨하게 대답합니다. 금발의 카갈리는 리무르가 농담하는 줄 알았죠. 무려 2달이나 걸리는 빡센 여정이었으니까요. 두 마왕이 너무 장난스럽게 굴자 참다 못해 그녀도 한마디 하는데요. 일하러 가는데 무슨 소풍 가는 애들 같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제야 리무르는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자신은 유저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포털을 열 수 있다고 말이죠. 덕분에 일행은 아주 편안하고 여유롭게 목적지로 직행하게 됩니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말이죠. 게다가 그쪽에서 마중 나올 배까지 보내줬거든요. 지스타브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리무르 일행은 무사히 숙소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곳은 과거 마왕 클레이만의 근거지였던 곳이죠. 일행은 곧바로 고대 유적의 입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지하 도시 암니타입니다. 주변 풍경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절경이었는데요. 하지만 카갈리는 이 풍경을 보며 씁쓸한 과거를 떠올립니다. 사실 이 암니타는 과거 초마도 제국이라 불리던 고대 도시를 개조한 곳이거든요. 아주 먼 옛날 번영을 누렸던 소마 제국은 그야말로 전성기의 정점을 찍으며
엘프들의 낙원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리석은 자들의 멍청한 만행 때문에 용왕녀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 말았죠. 결국 나라를 멸망시킨 죄로 저주를 받아 다크 엘프가 된 이들은 살기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당연히 카갈리도 있었고요. 긴 도피 끝에 이들은 이곳에 새로운 도읍을 세웠고 엘프족의 눈부신 문명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기술을 구체화하여 보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꼭두각시 국가 지스타브의 수도 암니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유적이라고는 하지만 1층에는 여전히 수많은 다크 엘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행이 서 있는 이곳 상층부는 그들의 주거 구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지하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쨍한 햇빛이 쏟아진다는 건데요. 안내인의 설명에 따르면 천장에 매달린 가시 달린 구슬들이 태양의 궤도와 동기화되어 빛을 내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탐사대는 고대의 마법 기술이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죠. 조사가 끝나면 이곳은 밀림의 영지로 편입될 예정이었기에 리무르는 곧바로 밀림에게 부탁합니다. 이곳 주민들이 앞으로도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밀림이 흔쾌히 수락하자 다크 엘프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일행은 중층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 문에는 아주 까다로운 보호막이 쳐져 있었죠. 심지어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조차 그 아래에 무덤이 있다는 것만 알았고 가장 깊은 층에 있다는 사실만 알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층으로 내려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클레이만이었기 때문이죠. 성격 급한 밀림은 당장 시온을 불러서 문을 부숴버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니마루가 서둘러 말립니다. 억지로 힘을 써서 돌파하려고 하면 도시 전체의 방어 시스템이 전부 작동해버릴 테니까요. 고부타는 스승님을 향해 깐족거리면서 안 됐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 다 골로 갈 뻔했다고 팩폭을 날리죠. 밀림은 대놓고 삐진 티를 팍팍 내며 그딴 건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허접한 장치일 뿐이라고 툴툴댑니다. 시온 역시 그런 낡은 함정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고 거들지만 탐험대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함정들은 여전히 아주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 증거로 저 빛의 마법이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작동하고 있잖아요. 결국 암호 해독 작업은 카갈리 팀에게 맡겨집니다. 이때 우리의 남주인공 리무르가 묻습니다. 클레이만이 중간층까지 내려갔던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밀림은 그 녀석은 최근에야 좀 뜬 놈이라 이 고대 유적에 비비기엔 아직 짬바가 부족하다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카갈리의 기억에 따르면 클레이만은 이런 얍삽한 도둑질이나 잔머리 굴리는 데는 아주 도같은 마왕이었죠. 리무르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조종자라는 능력을 떠올립니다. 바로 짐에게 흐름을 읽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스킬이었죠. 가만 생각해보니 리무르는 이미 그 녀석을 꿀꺽 먹어치웠잖아요. 즉 본인도 완전히 똑같은 능력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독팀이 계속 쩔쩔매며 헤매는 걸 본 우리의 리무르 회장님은 답답해서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상황을 찬찬히 살펴본 후 그는 엄청나게 많은 술식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걸 눈치채는데요. 이것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리무르는 가장 먼저 함정 술식부터 해제하려고 합니다. 놔두면 꽤나 골치 아파질 테니까요. 만약 이 함정이 발동해버리면 주변의 모든 빛이 확 꺼지면서 침입자 선멸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든든한 라파엘 선생님 덕분에 이 정도는 퍼즐 맞추기처럼 아주 식은 죽 먹기죠. 리무르는 순식간에 두 번째 장치도 해제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을 반복해서 뚝딱 해결해 나가죠. 그 모습을 본 조사팀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마왕님의 지식이 너무나도 해박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까지 알려달라고 조르네요. 리무르가 대충 얼버무리며 설명해줬는데도 이 사람들 단번에 핵심을 파악해버립니다. 그렇게 세 번째 술식까지 깔끔하게 해제 완료. 당장이라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어서 다음 날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 밀림에게 물어보니 카갈리에게서 수상한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확인해줍니다. 만약 그녀가 텔레파시를 쓰거나 마법 통신을 시도했다면 밀림의 예리한 감각을 절대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라파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고 하네요. 만약 영혼의 회랑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면 은밀하게 비밀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드디어 유적 내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아주 순조롭게 말이죠. 이곳의 내부는 템페스트의 미군과 꽤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벽화들도 눈에 띄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리무르는 언젠가 이런 고대 문명에 직접 손을 대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감탄하죠. 그야말로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밀림은 문득 옛날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가 마왕으로 각성하게 된 진짜 이유, 바로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던 꼬마 용이 살해당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칙칙해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우리 리무로 회장님께서 나섭니다. 우울한 과거는 잊고 맛있는 거나 먹자며 밀림을 달래죠. 원래 조사팀은 불을 피워서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리무르가 다크 엘프 장로에게 미리 부탁해서 먹을거리를 잔뜩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며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마왕님이 어디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음식을 꺼냈는지 말이죠. 사실 이 청년은 방금 전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자신의 위장 스킬 안에서 쓱 꺼낸 거였거든요. 만약 여기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했다간 자기가 먹은 걸 토해낸 거라고 오해해서 다들 기겁하게 뻔했죠. 게다가 이렇게 미리 조리된 음식을 준비한 진짜 이유는 귀중한 고대 유적에 요리하다가 연기가 배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카갈리는 리무로의 사고방식이 정말 배울만하다며 칭찬하는데요. 그렇게 일행은 본격적으로 유적의 중간층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의 든든한 안내 덕분에 지도 제작 작업은 아주 순조롭게 척척 진행되었죠. 어느새 시간이 흘러 탐색 사흘째가 되자 일행은 마침내 유적의 최하층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 문에 걸린 마법술식은 위층에 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서 풀어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아무런 이변이 없었습니다. 리무로는 속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밀림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감히 덤비지 못하는 건가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유적 위쪽에 있던 그 두 녀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왕의 강력한 힘을 억누르기 위한 리무로를 향한 그들의 악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겁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봉인되어 있던 존재였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끔찍한 원한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그 직후 불길한 징조를 알리듯 엄청난 지진이 유적을 뒤흔듭니다. 위쪽 하늘마저 미쳐 날뛰는 그 드래곤의 폭주에 요동치고 있었죠. 이때 유적의 방어 시스템도 침입자를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라파엘 역시 강력한 적대 반응을 감지했고 리무르가 밀림에게 상황을 물어보려던 찰나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밀림은 리무르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사과를 남기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위로 텔레포트해버립니다. 이어서 리무르의 시야에 조그만 밀림이 거대한 드래곤과 대치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오는데요. 라파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녀석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대 드래곤으로 아주 오래전 밀림이 직접 봉인해 두었던 카오스 드래곤일 확률이 높았죠. 설상가상으로 골렘 군대까지 몰려와 공격을 퍼붓습니다. 고부타가 황급히 란가를 불러내어 방어에 나서보지만 적들의 머릿수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리무르는 서둘러 문을 해제하고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최하층 안쪽에는 거대한 석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살펴볼 틈도 없이 골렘 무리가 안까지 쏟아져 들어오고 맙니다. 그제야 리무르는 깨닫게 되죠. 카오스 드래곤을 불러내 갈라놓으려 했던 그놈들의 수작이 명백해졌습니다. 바로 최강 전력인 밀림을 말이죠. 오직 리무로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밀림의 분노조차 감수하는 저들의 미친 짓이 시작된 겁니다. 용의 공주편 카갈리는 리무로에게 참적이 많다고 생각했죠. 리무로 본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원치 않는데도요.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니까 리무로도 어쩔 수 없이 반격해야만 했습니다. 골렘들을 전부 쓰러뜨리자 드디어 뒤에서 조종하던 흑막인 마리아벨이 나타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상대의 요구는 더 커질 뿐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리무르는 무의미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반대로 마리아벨 역시 상대가 굴복하길 원했습니다. 둘 다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자 그녀는 숨겨둔 병력을 더 불러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우키가 나타나자 카갈리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우리를 배신한 거냐고 따져 묻죠. 이젠 정말 방법이 없어진 리무르는 결국 누가 옳은지 가리기 위해 싸움을 결심합니다. 이때 유우키가 먼저 나서서 시온에게 1대1 결투를 신청하고요. 고부타는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발휘해 란가와 합체하여 랑인족으로 변신합니다. 상대 기사도 꽤나 강한 녀석이었는데 고부타가 멋지게 자기소개를 할 틈도 주지 않고 무작정 덤벼들었죠. 한편 주인공 리무로의 상대는 지난 회의 때 슈나에게 영혼까지 털렸던 그 허접한 녀석이었습니다. 리무로도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는지 상대를 그대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요. 마리아벨은 방금 그 괴랄한 힘이 대체 뭐냐며 경악하는데 리무로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설마 네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대가 마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냐? 그 꼬맹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립니다. 자기 부하가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마리벨이 다소 자만하며 계획을 이어가던 중 라파엘의 분석 완료 알림이 울립니다. 바로 마리아벨에게서 전음 마법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죠. 상대가 외부의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추측하는 순간 바로 그때 시온과 고부타가 강한 압박을 받으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마리아벨이 홀리필드를 깔아둔 거였죠. 그녀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리무르처럼 자기 힘만 믿고 자만하는 녀석은 파고들 허점이 너무나도 많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기적이라고 불리던 마법이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리무르는 상대가 이 기술을 쓸 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며 여유를 부리죠. 그란벨과 성교회의 치료가 꾸민 짓이라는 것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함정에 걸려든 것도 순전히 대열을 낳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이에 마리아벨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맙니다. 힘에 너무 의존했던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고 마왕을 조종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존재를 살려두는 건 너무나도 멍청한 짓이기에 그녀는 모든 걸 건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벨은 곧장 돌진하며 필살기를 날리는데요. 주인이 위험에 처한 걸 본 시온이 그만 한눈을 파는 바람에 유우키에게 완전히 몰리고 맙니다. 마리아벨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생존 본능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고 보니 이 공격은 상대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것이었죠. 정말 소름 돋는 무서운 스킬이지만 결국 유니크 스킬에 불과했습니다. 라파엘은 이 능력이 주인의 궁극기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 무용지물이라고 단언하죠. 리무르 역시 마리아벨의 힘은 자신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멈추고 평범한 소녀로 살아간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며 자비까지 베풀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벨은 오히려 제대로 열받고 맙니다. 애초에 그녀의 본성은 온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조종해야만 직성이 풀리거든요. 이때 라파엘은 그녀의 신체 능력과 탐욕의 스킬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벨은 막무가내로 리무르에게 육탄전을 걸어오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리무르는 그 검은 오라를 싹 다 흡수해버리더니 가볍게 반격까지 날려주며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시켜주죠. 하지만 그 시각 반대편에서는 시온이 유우키에게 당하고 맙니다. 드디어 유우키가 직접 마왕과 맞붙을 기회가 찾아온 건데요. 이때 마리아벨은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짓습니다. 리무르가 자기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직후 유우키의 힘이 비약적으로 강해지는데 마리아벨이 자신의 힘을 그에게 몽땅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마리아벨은 잽싸게 어디론가 도망쳐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리무르가 자기 부하 2명을 잠깐 힐끗 본 그 짧은 순간에 무려 팔 한쪽이 날아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라파엘의 분석에 따르면 저 녀석은 아주 특이한 초특급 체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안티스킬, 즉 스킬 봉인이라는 사기적인 능력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리무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순수한 피지컬과 전투 센스만으로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리무르가 어이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야 유우키, 너 분명히 예전에는 고유 스킬 같은 건 하나도 못 얻었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상대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살다 보니 스스로 각성해서 이렇게 변칙적인 안티스킬을 얻게 된 거지. 리무르는 아직 이 녀석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국이 도저히 봐주면서 싸울 상황이 아니었죠. 한편 유적 탐사대 일행들은 회장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카갈리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우리 회장님한테 분명 무슨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야 라며 소리칩니다. 전투로 돌아와서 유우키의 검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마치 채찍처럼 길게 쭉 늘어나는 기믹이 있었거든요. 리무르는 정신 간섭을 써서 녀석의 세뇌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저 안티스킬이 너무 개사기라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격이 안 먹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유우키는 리무르의 공격을 계속해서 피하기만 합니다. 알고 보니 유우키의 무기로는 리무르의 절대 방어를 뚫을 견적이 전혀 안 나왔던 거죠. 그 빈틈을 노려 리무르가 치명적인 참격을 날려버리는데요. 그 이름하야 바로 폭풍 흑마참. 그 파괴력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상대를 저 멀리 뻥 차버리듯 날려버립니다. 폭풍 계열의 마법 에너지가 상처 부위로 파고들어서 신체 구조 자체를 아예 박살내버리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 사기적인 안티스킬 덕분에 유우키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라파엘이 상황을 쫙 분석해보니 이 녀석 누군가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무르가 막타를 쳐서 끝내버리려는 찰나 갑자기 카갈리가 막아서는데요.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멘탈이 절대 그 꼬맹이 따위한테 굴복할 리가 없다고 말이죠. 다른 일행들 역시 그 말에 폭풍 공감하며 자기들의 회장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동료들의 그 간절한 외침이 기적처럼 세뇌를 깨고 유우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본 리무르는 완전히 벙쪄버리는데요. 와, 이런 소년 만화 같은 억지 전개가 진짜로 통한다고 라며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유우키는 모두 덕분에 잃었던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라파엘 역시 이 녀석이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확인해줍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폼 미친 대반전이죠. 한편 고부타와 치열하게 싸우던 기사 녀석도 제압당한 뒤 리무르 덕분에 무사히 세뇌에서 풀려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저씨 단단히 오해를 하는 바람에 짝사랑하던 글렌다를 제 손으로 죽여버렸고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여기까지 쳐들어왔던 거였죠. 그 사이 유우키도 부하들에게 상처를 치료받는데요. 이 녀석 무려 자기 마음대로 안티스킬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서 회복 마법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우키는 속죄의 의미로
그 악랄한 여자애를 자기가 직접 쫓아가서 공을 세워 결판을 내겠다고 나서는데요. 지금 마리벨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력 장치를 폭파시켜서 여기 있는 모두를 길동무로 삼을 작정이었거든요. 카가리 역시 예전에 소마에 가본 적이 있어서 이 유적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안다며 함께 가겠다고 나섭니다. 리무르도 지금 당장 카오스 드래곤, 즉 혼돈용을 상대하는 밀림을 도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죠. 이 시각 마리벨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 계속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미친 짓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그곳엔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황해서 어리둥절해하는 마리벨 앞에 유우키가 나타나 비웃으며 말하죠. 애초에 마력 제어 원자로 같은 게 있을 리가 있냐고요. 마왕 리무르와의 전투에 대해서는 자기도 도저히 승산이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만약 이길 기회가 보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끝장냈을 거라고 하면서요. 아까 유우키가 어찌나 메소드 연기를 펼쳤는지 카가리조차 진짜 세뇌당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마리벨은 그저 넋이 나가 믿지 못하는데요. 유우키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차피 상황은 다 끝났으니 유우키는 이 모든 게 마리벨의 손을 빌려 리무르의 진짜 실력을 떠보기 위한 자작극이었다고 싹 다 털어놓습니다. 마리벨은 당연히 엄청나게 열받을 수밖에 없죠. 유우키처럼 야망으로 똘똘 뭉친 녀석이 어떻게 자기 지배를 이겨낼 수 있었냐고 따지는데요. 유우키는 그 말이 맞다며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안티스킬부터 만들어 뒀던 거라고 팩폭을 날리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리벨은 배가 뻥 뚫리며 한 줌의 도넛이 되어버립니다. 탐욕스러운 자의 에너지는 그대로 녀석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유우키는 꽤나 아쉬워하며 생각했죠. 이 여자가 이 세계에 태어난 시기가 15년만 더 빨랐어도 결과는 달랐을 텐데 하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작고 가녀린 몸집으로는 자신이 가진 힘을 온전히 끌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서 마리아벨은 공식적으로 로그아웃하게 되고 유우키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야망을 완벽하게 이어받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 용이라 불리는 존재가 단 4마리만 존재하던 시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최강의 용은 한 인간 소녀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위대한 용은 자신의 힘 대부분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었고 그와 동시에 남은 힘을 응축시켜 정령용을 만들어냈죠. 비록 부모님의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했지만 용왕녀의 곁에는 언제나 작은 아기용 한 마리가 함께했습니다. 당시 밀림은 감히 그 아기용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는데요. 자신에게 깃든 힘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둘은 매일같이 꼭 붙어다니며 행복하게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 작은 용이 무참히 살해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초마도 제국이 아기용에게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건데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용왕녀를 조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밀림은 분노의 화염으로 돌변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말이죠. 만약 정령 여왕과 마왕기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그날로 멸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 밀림이 무려 10만 명을 제물로 바쳐 마왕으로 각성하자 작은 용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용은 이성을 잃고 카오스 드래곤으로 변이해버렸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미쳐버린 채 모든 걸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밀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끔찍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짝 친구를 봉인해야만 했죠. 그날의 슬픈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전설로 남아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괴물로 변했다 한들 상대는 소중한 옛 친구였기에 밀림은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리무르가 멋지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리무르는 눈앞에 있는 카오스 드래곤의 압도적인 크기에 경악하고 마는데요. 이 녀석이 주변의 마설을 모조리 집어삼키고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져 버렸거든요. 덩치가 워낙 커진 탓에 예전처럼 봉인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게다가 탐욕스러운 자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라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 미쳐 날뛰는 드래곤이 이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게 뻔했습니다. 녀석의 공격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녔기에 리무르조차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 시각 시온 일행은 긴급하게 움직이며 엘프족 사람들의 대피를 돕고 있었고 한편 리무르는 카오스 드래곤의 어그로를 끌어 다른 곳으로 유인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당장 밀림에게 기대기엔 무리가 있었으니 결국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리무르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던 바로 그때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푸른빛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파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건 바로 정령용의 영혼이었죠. 비록 아주 작고 희미하게 남은 잔원에 불과했지만요. 원래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타락하고 파괴되어 사실상 소멸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거든요. 쉽게 말해 저 시커먼 절망의 덩어리 속에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리무르는 곧바로 밀림에게 날아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카오스 드래곤을 향해 전력을 다해 공격하라고 말이죠. 자신이 정령용의 영혼만큼은 무조건 지켜낼 테니 안심하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된다며 다독입니다. 물론 밀림은 주저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엔 소중한 친구가 영영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리무르도 그 마음을 잘 알았지만 밀림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어마어마한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밀림 역시 친구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기에 결국 리무르를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한번 부딪혀보기로 하죠. 리무르가 드디어 영혼을 보호할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자마자 밀림도 즉시 공격 태세를 갖추고는 망설임 없이 어마어마한 위력의 공격을 마구 퍼붓기 시작합니다. 저 거대한 카오스 드래곤의 몸뚱이를 향해서 말이죠. 바로 그 기회를 틈타 리무르는 라파엘의 도움을 받아 의식을 깊숙한 곳까지 침투시키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무르는 두 눈으로 똑똑히 정령용의 영혼이 탐욕스러운 자에 맞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마침 유우키가 마리아벨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덕분에 녀석의 정신지배가 완전히 풀려버리죠. 리무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정령용의 남은 영혼을 감싸는 강력한 보호막을 쳐줍니다. 그러고는 밀림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밀림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소름 돋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쏘아 올립니다. 끔찍하게도 카오스 드래곤의 방어력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밀림의 이 압도적인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찰나의 순간 녀석의 육체와 영혼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녀석의 몸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에너지 구체로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리무르가 벨제비트를 발동해 그 엄청난 에너지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립니다. 밀림은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슬픔에 잠겼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든든한 친구 리무르가 그 틈을 타서 남은 영혼의 파편을 자신의 보고 안으로 쏙 옮겨 담아뒀던 겁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영혼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방법이 없었던 리무르는 밀림에게 녀석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제안합니다. 깊이 잠든 의식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밀림이 단 한 번도 이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중한 친구가 위험에 빠질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과거에 둘이서 함께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을 회상하며 밀림은 마침내 가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리무르는 그 친구가 하루빨리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보구의 힘을 사용해 영혼을 품은 알로 만들어 밀림에게 다시 건네주는데요. 앞으로 정성껏 돌봐주라면서 말이죠. 수천 년 만에 다시 느낀 소중한 친구의 온기에 밀림은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밀림은 리무르를 와락겨 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죠. 역시 우리 리무르 회장님께 일을 맡기면 안 풀리는 일 없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다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돌아온 카갈리는 곧바로 유우키의 그 막장스러운 일처리를 팍팍 꼬집어 비판하는데요. 비겁하게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남의 스킬까지 날름 훔쳐왔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유우키는 알 바 아니라는 듯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탐욕이란 녀석이 애초에 자신을 주인으로 선택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리무르를 꺾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리아벨부터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번엔 마리아벨이 진짜 제대로 선을 넘긴 했습니다. 겁도 없이 괴물 같은 먼치킨 세력들한테 시비를 털다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됐죠. 그녀가 이렇게 배짱 두둑하게 판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서방 국가들이 루미나스 신이 가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폭풍령이나 밀림이 폭주하더라도 어떻게든 피해를 수습할 구석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가짜 마왕 노릇을 하다가 예전에 라플라스에게 로그아웃 당해버린 교황은 사실 처음부터 대타용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선교회의 총본산을 본거지로 삼아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는 흑막이 바로 루미나스입니다. 유우키는 로조 일족이 그녀와 뭔가 끈끈한 커넥션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신성 마법을 사용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본거지를 동쪽으로 옮기는 게 베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우키는 뒤처리를 핑계로 밑장 빼기를 시전해야 했죠. 자기도 마리아벨의 피해자인 저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가 얌전히 찌그러져 있을 일은 없을 겁니다. 장차 이 세계의 왕이 될 남자니까요. 한편 우리의 리무르는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에 치여서 쉴 틈도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금 전이 음모가 싹 다 정리된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번에 발굴한 유물들은 성에 멋지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훗날 리무르는 철도를 쭉 끌어와서 이 유적지를 대박나는 핫플 관광지로 만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우키의 그럴싸한 변명에 따르면 최하층의 무덤은 마리아벨이 싹 다 박살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하는 중인 거죠. 바로 이때 우리의 라파엘 선생님이 뜬금없이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저 유우키라는 놈
애초에 세뇌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라파엘이 지금까지 이 엄청난 사실을 입국 닫고 있었던 건 전부 리무로를 위한 빅피처였습니다. 물은 성격상 리무로가 직접 마리아벨을 처리하지 못할 걸 뻔히 알았기에 그 녀석의 손을 빌려 대신 일을 처리하게 만든 건데요. 하지만 리무로는 앞으로 라파엘이 제발 좀 숨김없이 솔직하게 보고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스스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짧은 순간 리무로는 자신의 파트너가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리아벨의 할아버지는 손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고 말았죠. 이로써 인류의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란벨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도박에 모든 걸 걸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적당히 타협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 것 같네요. 노인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고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마왕 루미너스였죠. 유적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리아벨의 죽음 역시 불행한 사고로 위장되어 조용히 수습되었죠. 하지만 리무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현재 템페스트는 평유회에서 가장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마냥 그런 음모들만 신경 쓰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의 맹주 리무로는 템페스트를 완벽한 법치 국가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맘대로 살던 야생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법이 곧 모두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칙이며 심지어 리무로 자신의 이익보다도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리무로 본인이 법을 어기더라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처벌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리무로 본인도 잘 알고 있었죠. 템페스트의 맹신도 같은 부하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란 거요. 하지만 앞으로 인간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 있었으니 권력을 세 개의 기구로 쪼개는 방식, 이른바 삼권 분립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국가의 권력을 세 개의 독립된 기관에 나눠주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 혼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죠. 리무로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고블린 3명을 각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할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검찰청과 대법원을 설립할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뒀지만 아직 그 자리에 앉힐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곳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남들의 원한을 사거나 위험에 처하기 딱 좋았거든요. 압도적인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죠. 안 그러면 성질 사나운 마물들한테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쯤 되니 리무로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방 평유회에 파견할 무관겸 외교관을 뽑아야 한다는 거였죠. 리무로를 대신해서 모든 걸 조율하고 저 깐깐한 서방 국가들과 엮여야 하니까요. 조건은 꽤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머리도 비상해야 하고 말주변도 뛰어나야 하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전투력까지 쩔어줘야 했죠. 이 조건을 다 따져보니 딱 한 명, 디아블로 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시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쌍수 환영을 하는데요. 자기랑 리무로 사이를 회방 놓는 눈엣 가시를 치워버릴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디아블로를 설득하는 건 진짜 만만치 않은 미션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템페스트에서 리무로 곁에만 찰딱 붙어있고 싶어 하거든요. 한편 시차를 나가려던 리무로는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진짜 간 떨어질 뻔합니다. 알고 보니 그 흑막은 대장장이 쿠로베 아저씨였죠. 마법 무기의 성능을 한창 테스트하던 중이었는데요. 며칠 전 맹주님이 툭 던져준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해낸 겁니다. 핵심 비결은 바로 알록달록한 작은 돌멩이들, 이른바 정령 코어에 있었습니다. 이걸 무기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졌죠. 대충 말해서 코어를 많이 박아 넣을수록 공격력이 미친듯이 떡상하는 구조였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리무로는 쿠로베에게 한 가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저번 전투 때 자기 검에서 갑자기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던 이유를 말이죠. 그 무지갯빛 정제는 바로 신강이라고 불리는 영구적인 속성을 띠는 환상의 금속이라고 합니다. 무려 신화금 무기에만 쓰이는 템이라는 거죠. 리무로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한창 공사 중인 기차역 현장으로 시차를 이어갑니다. 소환국으로 텔레포트해서 게르드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우리 리무로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커다란 기차역에 기초 공사가 벌써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게르드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사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작업에 집중 안 하고 딴청 피우는 마인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리무로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시원한 맥주 회식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은 예전에 클레이만 밑에 있던 부하들이라 언제 숙청당할지 몰라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였죠. 이 공사가 무사히 끝나고 나면 말이죠. 하지만 겔드가 한바탕 리무로의 넓은 아량에 대해 이른바 설득의 술법을 시전한 덕분에 지금처럼 다들 엄청나게 성실해진 거였죠. 그 후 리무로는 상황을 살피러 다른 곳들도 쓱 둘러보는데요. 리무로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템페스트가 먼 훗날
여러 국가들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중심지가 되기를 말이죠. 마지막으로 리무르는 요움이 있는 곳에 들러 인사를 나눕니다. 대충 보아하니 이곳의 진행 상황도 아주 순조로웠죠. 하지만 요움이 왕이 되는 과정은 조금 골치 아팠는데요. 왜냐하면 이 형님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요움의 아내인 뮬란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리무르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던 찰나 요 꼬맹이 라미리스가 당장 빨리 돌아오라며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우리의 찐친 벨도라도 엄청 다급한 얼굴로 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녀석들은 리무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 마도 열차의 테스트 버전을 떡하니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무르는 진짜로 깜짝 놀라버렸죠. 도대체 이 쇠덩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갔거든요. 바로 이때 우리의 라파엘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저 물체는 지금 정령 마도 코어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원래 이 코어는 만들어내기가 극악무도하게 어려운데요. 라미리스의 골렘을 싹 다 뜯어보고 연구한 덕분에 이 녀석들이 엄청난 돌파구를 찾아낸 겁니다. 그 와중에 벨도라 역시 은근슬쩍 자기 지분을 플렉스하는데요. 사연인즉슨 이 실전 버전의 열차를 굴리려면 어마어마한 화력이 필요해서 자기가 직접 불도마뱀 한 마리를 소환해 멱살 잡고 도와줬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이 증기 가마솥의 압력 조절 기술이 리무르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걸 직접 만든 베스터조차도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옛날에 베스터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생고생을 하다가 공장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다 할 결과물 하나 못 건졌었죠. 한마디로 이번에 만들어낸 이 결과물은 수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갈려 들어간 눈물겨운 결정체였습니다. 덕분에 리무르의 어깨도 한껏 으스개졌죠. 자, 이 엄청난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리무르는 곧바로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하죠. 모두가 다 함께 이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역대급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밀림의 드래곤 알이 드디어 부화할 조짐을 보인 겁니다. 이윽고 알을 깨고 작고 새하얀 드래곤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날아가 밀림의 품에 와라감깁니다. 감격에 겨운 밀림은 녀석의 이름이 가이아라고 소개하죠. 자신과 가장 절친한 드래곤 친구라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리무르 역시 템페스트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주 기쁘게 녀석을 반겨줍니다.